예,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부터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과 대한의사협회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대한재활의학회가 주관하는 초고령 사회 원격 지도 기반 안전한 방문재활 공청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한재활의학회 총무이사 김재민입니다. 먼저 식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사는 국민의회와 내외빈 소개, 그 다음에 혹시 먼저 가시는 분들 있을 수 있어서 기념 촬영 진행한 이후에 개회사 축사 순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두 분의 발제와 지정 토론,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해서 공청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부터 내외빈 소개가 있겠습니다. 오늘 공청회 주최해 주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지아 의원님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공동 주최하신 대한의사협회 김태구 회장님을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그 공청회를 주관하신 대한재활의학회 신혜석 회장님을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축사를 맡아주신 국립재활원 김동화 원장님을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오늘 토론의 좌장을 맡아주실 대한재활의학회 윤식 이사장님 소개시켜드립니다. 네. 다음으로 발제를 맡아주신 서울대학교 병원의 신현희 교수님과 분당 서울대병원의 임재영 교수님을 소개시켜드립니다. 네. 그리고 아울러 오늘 토론을 맡아주신 대한의사협회 한진법제이사님, 그 다음에 양산대학교 신효일 교수님, 그 다음에 한국복합부위통증증후군 환우회 이용우 회장님, 그 다음에 보건복지부 장애인 김성철 과장님, 보건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 김민주 사무관님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학회에 함께 참석해 주신 대한재활의학회 내빈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김기찬 차기 회장님과 배화석 차기 이사장님, 그 다음에 강석 이사님, 민성기 이사님, 백경우 이사님, 유순돈 이사님이 참석해 주셨고요. 저희 정환영 교수님 같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다음 순서로 저희 기념 촬영 먼저 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념 촬영은 앞으로 나와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의원님, 네, 저는 저도 그냥 잠깐 찍고 올까요? 하나, 둘, 셋. 저희 파이팅 한번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파이팅! 네. 네, 착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오늘 공청회를 주최하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지아 의원님의 개회사를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모두 반갑습니다. 의료계의 목소리를 듣다는 결국엔 정책이 시작된다 하더라도 그리고 법이 이행된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더 정교한 의료계와 현장의 목소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같이 공청회를 개최해 주신 김태구 회장님과 그리고 또 대한재활의학회 회장이시면서 또 을지병원에 또 계신 신희석 회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제가 항상 배움으로 모셨던 또 여러 가지 여러 교수님들의 참석에도 감사드립니다. 윤준식 이사장님, 신형익 교수님, 임재영 교수님, 그리고 토론을 맡아주신 한진 이사님, 신용일 교수님, 이용우 회장님, 김성철 과장님과 복지부에서도 김민주 사무관님 다시 한번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서 우리가 방문 재활을 어떻게 안전하게
어떻게 할 거냐도 중요하겠지만 오늘 이용우 이사님께서도 오셨듯이 결국에는 안전하다는 것은 결국은 누가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책임이 있어야지만 환자들이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도 하고 또 그 제도의 개선을 어떻게 꾀할지에 대한 상담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그 자체만으로도 안전 장치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바로 원격에서 지도 하에 이제는 재활이 이루어지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다시 한번 오늘 안전한 방문 재활을 어떻게 할 것인지 원격 기반으로 왜 우리가 해야 되는지 원격 지도 기반으로 우리가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많은 토론과 또 문제들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 그런 부분들을 우리는 국회에서는 또 보건복지부랑 함께 상의를 하면서 현실적인 대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대한의사협회 김태구 회장님의 축사를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대한의사협회 회장 김태구입니다. 오늘 또 많은 분들 모시고 의료계의 목소리가 전달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주심에 다시 한 번 더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특히 이 의료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기 위해 공청회 준비해 주신 우리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님과 대한재활의학과 신희석 회장님 그리고 귀한 발걸음 해주신 김동욱 국립재활원장님을 비롯해서 오늘 발제를 맡아주시는 우리 신인영 교수님, 임재용 교수님 고맙습니다. 그리고 오늘 토론회를 맡아주신 윤주식 이사장님, 한진 이사님, 신용일 교수님, 또 특히 우리 사랑하는 이용우 한우 회장님, 또 보건복지부에서도 또 관심 가져주시고 항상 올바른 목소리 내주시는 우리 김성철 과장님과 김민주 사무관님 다시 한 번 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대한민국의 아마 큰 화두 두 가지는 초고령 사회 진입이라는 것과 AI 아마 대변혁의 시대에 발맞춘 두 가지가 가장 큰 주요 화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대가 요구한다고 해서 원칙이 무너짐을 저희들이 가까이에서 최근에 좀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기사법 개정은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가용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효능을 살리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통합돌봄법이 먼저 시행되었다고 해서 그 후속 조치로 기사법이 가야 된다. 이런 논리는 상당히 이율 배반적인 논리라고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떤 대안을 찾아가는 하나의 중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국회 의료계 법조계 학계 관계자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고령화로 인해서 아마 지속적인 재활치료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은 누구나 다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고 또 거동이 불편한 환자를 위해서 방문재활 서비스 제공 등 지역사회 돌봄 서비스의 안착은 매우 중요한 국가적 과제입니다. 그러나 의료기관이라는 검증된 공간을 벗어나 이루어지는 모든 의료행위는 예외 없이 환자 안전과 의료법 체계의 대전제 위에서 작동해야 합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의료체계는 명확한 책임 구조가 있을 때만 유지될 수 있습니다. 의사의 실질적인 지도와 감독이 전제되지 않는 방문 재활은 중증 환자의 상태 악화는 물론 치명적인 의료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심각한 위험성을 안고 있습니다. 재활치료는 시시각각 변하는 환자의 상태를 정밀히 진단하고 예측 불가능한 응급상황에 적극 대처할 수 있도록 반드시 의사의 지도하에 이루어져야 하는 의료행위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오늘 한지아 의원님께서 최근 발의하신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은 의사의 지도 감독이라는 보건의료의 기본 원칙을 견지하면서도 현장의 요구를 안전하게 담아내기 위한 법안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하여 원격 지도 방식으로 의사의 철저한 관리 아래 업무를 수행한다는 점에서 좋은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아가서 의료기사가 의료기관 외의 장소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만큼 환자 안전과 업무 범위의 적정성 그리고 지도 및 책임의 한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앞으로 중요한 과제일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대한의사협회는 국민 건강을 책임지는 전문가 단체로서 방문 재활을 포함한 모든 돌봄 영역에서 환자 안전과 의료체계의 대원칙을 바로 세우는 데 최선의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공청회가 의사의 명확한 책임과 지도 아래 안전하고 내실 있는 방문 재활 제도의 기틀을 다지는 의미 있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올바른 돌봄 체계가 정책될 수 있도록 대한의사협회가 늘 함께하겠습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 번 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은 대한제약회 신희석 회장님의 축사를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존경하는 현재야 국회의원님, 김태고 대한의사협회 회장님, 그리고 보건복지부 장애인 건강과장이신 김정철 과장님, 그리고 김민주 사무관님, 그리고 저희 학회 임원 여러분들과 또 환자단체에서 참석해 주신 분들, 그리고 그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 반갑습니다. 대한제약회 회장 신희석입니다. 먼저 이번 권육총회 개최를 위해 애써주신 한지아 의원실과 대한의사협회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귀한 시간을 내서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였습니다. 뇌졸중, 파킨슨병, 척손상, 그리고 다양한 만성질환으로 지속적인 재활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당수의 환자들은 이동에 많은 제약이 있어서 필요한 재활치료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방문재활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필수적인 의료 서비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방문재활이 단순히 방문재활을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환자의 안전 그리고 의료의 질과 책임성을 어떻게 담보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공청회의 의미도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한제약회는 방문재활이 병원 밖에서 이루어진다는 이유로 의료의 질이 낮아져서는 안 된다고 믿습니다. 오히려 병원에서 이루어지는 재활치료와 지역사회 재활이 하나의 연속적인 치료 체계로 연결을 돼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의사의 전문적인 평가와 지속적인 관리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은 이러한 연속성을 가능하게 하고 있습니다. 의사가 원격으로 환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치료 과정을 점검하며 방문재활을 수행하는 의료 인력을 지도하는 체계는 환자의 안전을 확보하면서도 의료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충분한 사회적 합의와 법적,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지속 가능할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우리 국민에게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방문재활 모델을 만들어가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대한재활학회 역시 학술적 근거를 바탕으로 표준 진료 지침 개발, 전문 인력 교육, 질관리 체계 구축, 그리고 정책 제안에 적극 참여하여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방문재활 시스템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활의료의 궁극적인 목적은 단순히 기능을 회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환자가 자신이 살아가는 지역사회에서 안전하고 존엄한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병원에서 시작된 재활이 가정과 지역사회까지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때 비로소 진정한 재활이 완성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공청회에서 제시되는 다양한 의견들이 국민 중심의 방문재활 제도 마련으로 이루어지고 초고령 사회에 걸맞은 새로운 재활의료 체계를 구축하는 소중한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한지아 의원님을 비롯한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오늘 공청회 성공적인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국립재활원 김동화 원장님의 축사를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립재활원 원장 김동아입니다. 오늘 의료계의 목소리를 듣다 초고령 사회 원격 지도 기반 안전한 방문재활 공청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러한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한지아 의원님, 그리고 대한의사협회, 대한재활의학회 관계자 여러분들과 오늘 발제와 토론으로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앞에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나라는 이미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였고 초고령 사회를 대응하기 위한 여러 가지 국가적인 돌봄, 재활치료 등은 피할 수 없는 과제가 되었습니다. 저희 국립재활원에서는 2012년부터 회복기 재활 환자의 조기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최초로 재활병원에서 사회복귀 지원 사업을 만들어서 수행을 하면서 이번 초기부터 일상생활이 수행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환자와 가족의 심리, 사회적 환경을 고려한 관리와 퇴원 시에 지역사회 연계와 사후 관리를 같이 진행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지역에 복귀한 재활 환자 또는 장애인의 성공적인 사회복귀와 건강관리를 위해서는 병원뿐만이 아니라 지역사회에 병원, 보건, 복지의 인프라들이 촘촘한 네트워크를 통해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며 그중에 중요한 것의 하나가 방문재활입니다. 이러한 방문재활의 필요성에 따라 정부에서는 2023년부터 회복기 재활의료기관 수가 3단계 시범사업으로 방문재활 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저희 국립재활원에서는 올해 7월부터 지역사회 재활팀을 신설해서 퇴원 환자와 지역사회 장애인을 위한 지역기반 보건의료 서비스를 연계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현장에서 여러 서비스들을 기획도 하고 운영을 하면서 느낀 점은 이 서비스가 환자에게 분명히 필요한 필요성과 가치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인데 그러나 이것이 연속성을 가지고 이루어져야 되고 방문재활 한 가지 사회복귀 한 가지만을 놓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번 초부터 재가에서의 안전한 건강관리까지가 한 틀에서 고민하며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환자가 삶의 공간이 바로 재활의 현장이고 익숙한 생활 환경에서 제공되는 재활은 환자의 기능 회복뿐 아니라 삶의 질 향상에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잘 수행되기 위해서는 제도적으로 보완되어야 될 과제들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수가의 문제나 제공하는 인력들의 안전 문제, 서비스의 질 문제 등등 여러 가지 문제가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도 지역사회 방문재활 서비스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국가적인 과제가 되었고 사회적인 공감대도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논의는 방문재활을 어떻게 더 안전하고 질 높은 서비스로 제공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을 위하여서는 어떠한 보완점이 필요하고 운영체계를 어떻게 가져가고 제도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를 논의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동시에 방문재활 활성화를 위한 법적 대조적 한계를 어떻게 합리적으로 개선해 갈 것인가도 고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공청회가 이러한 과제들을 심도 깊게 논의하고 방문재활의 제도적 기반을 더욱 견고하게 마련하기 위해서 전문가들의 목소리와 현장의 목소리가 공유될 수 있는 자리이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이런 공청회를 통해서 방문재활이 전국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안전한 방문재활이 될 수 있는 기초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부터는 이제 발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주제는 초고령 사회의 통합 돌봄에서 방문재활의 목적과 내용에 대해서 우리 신영익 교수님이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여기 와서 슬라이드 보시면서 하시는 게 편하실 것 같습니다. 예,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서울대학교병원 재활의학과 신영익입니다.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이제 방문재활의 목적과 내용인데 방문재활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좀 이제 세부적인 사례라든가 세부적인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들으신 다음에 논의하면 조금 더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논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개념적인 게 아니라 그래서 오늘 앞선 첫 번째 발제에서는 세부 사례를 많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합돌봄 이거 복지부 홈페이지를 보면 보건의료 쪽에서도 장애인 건강주치 나오고요. 건강관리에서도 지역사회 중심 재활 서비스, 장기 요양에서도 방문재활이 나옵니다. 이렇듯이 방문재활이라고 하는 용어가 굉장히 좀 포괄적으로 쓰이고 있고 보건의료, 건강관리, 장기 요양에 다 좀 걸쳐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 용어 안에 굉장히 좀 다양한 서비스가 될 수 있다. 이런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방문재활이 우리나라에 지금 없는 게 아니라 이미 기존에 시행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재활의료기관 퇴원 후 방문재활이 이미 재활의료기관 사업에서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중증소아 재택의료 시범사업에서 방문재활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 중심 재활, CBR에서의 보건소 중심의 방문재활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문재활이 기존에 있고요. 이게 이제 통합돌봄에서 조금 더 이제 확대하려고 하는 이제 과정에 있습니다. 또 통합돌봄 이전에도 장애인 건강주치제도 내에서의 방문재활이 지금 상당히 구체적으로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똑같은 이제 통합돌봄 내에서도 장기요양보험 1에서 3등급까지 좀 이제 중증도가 좀 있는 경우와 4급, 5급, 그 다음에 등급 외 같이 조금
또 중증도가 낮은 경증의 경우는 또 방문재활의 어떤 목적과 내용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이 방문재활은 굉장히 다양한 제도에서 다양한 재원에서 다양한 내용과 목적으로 시행되는 것임을 이제 말씀드리기 위해서 오늘 사례를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부터는 좀 이제 약간 따분하실 수도 있지만 그 사례를 말씀을 많이 드리겠습니다. 장기요양보험 1등급이면 요 오른쪽 상단의 그림과 같은 이미지입니다. 이렇게 좀 와상 상태죠. 이런 분들은 이제 방문재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이 도움을 필요로 하고 전적인 수발이 필요합니다. 이런 경우에 방문재활에서는 이런 자세를 잡아드리는 거, 그 다음에 대소변 관리하는 요령이라든가 관리할 때 이제 본인 힘을 좀 더 많이 쓰게 하는 거, 그 다음에 계속 사람이 와상 상태로 누워 있으면 관절이 다 굳고 거기서 통증이 유발되기 때문에 뭐 어깨 관절 운동, 팔꿈치 운동, 뭐 손가락 운동 굳지 않게 하는 게 필요합니다. 이 사진은 제가 보는 환자분들 방문 재활을 할 때 그 사진을 동의를 받고 구한 사진들입니다. 특히 이제 엉덩이 관절 잘 굳으면 또 통증을 유발하고요. 그다음 무릎 관절 운동, 발목 관절 운동 해서 이런 최중증 환자분들은 이렇게 관절이 굳으면서 통증이 유발하고 온갖 일이 다 생기기 때문에 방문 재활에서는 이제 관절 돌리는 거가 이제 가장 기본이 되겠습니다. 2등급이면 요 오른쪽 상단 그림 정도입니다. 그래서 앉아서는 좀 유지가 되는데 혼자서 일어서기는 힘들고 하루 대부분은 이제 침상 근처에 있는 거죠. 휠체어로 이동시키면 뭐 세수, 양치질 등 일부 이제 일상생활은 가능해서 꼼짝도 못하도록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그 앉았다 일어서는 훈련을 좀 한다든가, 그 다음에 일상생활에서 뭐 마비되지 않은 부분이나 좀 가능한 범위 내에서 본인이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거죠. 그 다음에 침상에서 뭐 돌아눕기라든가 뭐 이런 것을 할 때 혼자 다 수발하시는 분이 다 해주는 게 아니라 본인의 힘을 최선으로 이용할 수 있게 유도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생활 자체가 좀 훈련이 되도록 하는 겁니다. 이런 게 이제 2등급에서 할 수 있는 요령들 사례고요. 또 근력 운동, 이렇게 엉덩이 들거나 뭐 앉은 자세 잡거나 뭐 고관절 근력, 뭐 무릎 근력, 그다음에 앉은 자세 훈련, 뭐 이런 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3등급은 이제 오른쪽 그림에 있는 것 정도의 이미지인데요. 실내 이동은 좀 어느 정도 가능하지만 화장실 목욕은 좀 도움이 필요한, 그래서 이분들은 걷기가 조금 어렵지만 서는 훈련 정도는 할 수가 있어서 이제 치료자가 가서 이제 서서 중심 잡는 연습 정도 할 수 있고, 욕실에서 이제 탕으로 들어가는 연습 정도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목욕하는 게 굉장히 힘든 작업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훈련이 가능하고, 뭐 옷 입고 벗기, 휠체어로 옮겨 앉기, 뭐 이런 훈련이 가능합니다. 화장실 이용하기라든가, 침대에서 이제 화장실 이제 코모도라고 하는 이동식 변기 사용하기 정도가 가능할 겁니다. 4등급은 이제 오른쪽 그림, 상단 그림처럼 이제 지팡이 짚고 어느 정도 이제 이동이 가능한 상태인데요. 여기서부터 이제 경증으로 보통 얘기를 하죠. 이분들은 외출해서 계단을 이용하게 오르내리는 거, 그 다음에 집안에 있는 여러 가지 보조 도구를 사용해서 바닥에서 일어나는 거라든가, 식사 준비 및 뭐 동선을 세팅해 드리는 것, 뭐 이렇게 되겠습니다. 또 이제 이런 분들은 이제 일상생활에서 그 가사 활동을 위해서 휠체어 이동 공간을 확보하고, 또 외출을 해서 지역사회 시설을 이용하게 한다든가, 안전손잡이 설치, 뭐 안전손잡이를 이용한 이제 실내, 그러니까 가정의 어떤 환경을 바꾸는 작업도 이제 같이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굉장히 그 중증도에 따라서 다양한 방문 재활의 컨텐츠가 제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샤워하는 거를 이제 트랜스퍼 보드, 그 이동 그 보드를 이용해서 샤워하는 걸 혼자서 할 수 있게 한다든가, 또 운전 차량 이동을 위해서 이제 차량으로 이동하는 훈련, 이제 2층에서 사시는 경우에 계단을 이제 이동하는 방법, 뭐 이런 것도 이제 뭐 3, 4, 5급이라든가 등급 외에서는 이제 연습이 가능히 합니다. 지금까지 이제 내용을 쭉 말씀드렸는데요. 이제 이런 그 내용들을 이제 그 목적에 따른 방문재활 치료 목적을 나열하면 이렇습니다. 침상, 장기간 신체 활동 부족으로 인한 합병증 예방,
관절이 굳고 근육이 위축되고 골다공증, 심폐기능 떨어지는 거 이런 걸 예방하는 거, 그러니까 2차적으로 점점 나빠지는 걸 예방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와상 상태인 경우에 돌아눕기, 앉기, 서기 등을 이제 다 도와주는 게 아니라 본인 힘을 최대한으로 쓰도록 그렇게 해서 부분적으로라도 좀 회복이 될 수 있도록 어떤 패턴을 만들어주는 거. 그다음에 일상생활 동작 중에 일부를 좀 할 수 있도록 하는 거. 그다음에 외출을 도와드리고 삶의 영역을 확장시켜 드리는 거. 낙상 예방 훈련. 그리고 자기 관리 능력을 좀 일부라도 향상시키고 이에 따라서 돌봄 부담을 완화하고 또 이제 기타라고 하는 중요하지만 이제 여러 가지 다른 그 인지 기능 호전, 정서적 지지, 또 상킹 기능도 호전이 되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굉장히 다양한 목적으로 방문 재활이 돼서 이렇게 나열식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이걸 분류를 해보면 이제 약간 거칠게 분류를 해보면 경증의 경우에는 주로 예방, 활동과 참여 및 삶의 질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낙상을 예방한다든가 근육량을 유지하고 뭐 심폐기능 균형 능력을 유지하고 외출 가사 활동을 도와드리고 지역사회 쪽에서 영역을 확장하는 거죠. 삶의 영역을.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가운데 초록색으로 한 그 또 하나의 방문 재활 목적은 꽤 잘 지내시다가 갑자기 폐렴이라든가 다른 병이 생겨서 이제 입원했다가 다시 나오면 이전으로 회복을 못 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가정에 돌아가서 회복할 수 있게 단기적으로 도와드리는 서비스입니다. 이것도 방문 재활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여기에 해당되는 서비스가 재활의료기관에서 퇴원 후에 방문 재활이 일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어떤 경증에서는 그 지역사회 재활 보건소 중심의 지역사회 재활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중증에서는 맨 오른쪽 칼럼에서 중증 장애인이라든가 통합돌봄에서 노인 장기요양보험 중증에 해당되는 1, 2급 정도에서는 여러 가지 합병증, 관절이라든가 근육에 대한 합병증, 또 신체 활동을 조금이라도 더 할 수 있게 해드리고 일상생활도 조금 더 해드릴 수 있게 하는 거죠. 여기에 이제 기존에 있는 서비스는 소아 재택의료 방문 재활이 이제 국내에서 시행 중이긴 합니다. 근데 이제 노인 쪽에서는 아직은 이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죠. 그렇게 해서 방문 재활이라고 하는 게 이런 그 두리뭉실한 용어 안에 이런 다양한 목적의 방문 재활과 서비스가 포함되어 있고 국내에서 일부 부족하지만 이제 시행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문 재활을 이제 확대함에 따라서 이제 주안점이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지금 부분적으로 시행되고 있는데 이걸 확대했을 때 가장 이제 주안점을 둬야 될 부분은 이제 안전이 아닌가 싶습니다. 실제 방문 재활이 아니라 재활 치료하다가 골절이 생겨서 분쟁 사례가 꽤 많습니다. 이미.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중재원에서 이미 다 공개된 사례인데 재활 치료하다가 골절이 생겼다 그러면 그 여러 가지 중재원에서 판단하는 이제 법리적으로 판단하는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습니다. 적절한 사후 조치가 취해졌는지, 사전 골절 위험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그 기록을 하고 설명을 했는지, 사전 평가에 뭐 엑스레이나 골다공증 검사를 했는지, 그 다음에 골절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의사의 처방과 지시가 있었는지. 예를 들어 골절이 쉬운 사람은 관절 운동, 기본으로 다 깔고 들어가는 관절 운동이 좀 더 살살살살 해야 되는 거죠. 전체 관절 운동 범위를 하는 게 아니라 일부만 한다든가, 위험한 관절은 피한다든가, 그 다음에 위험인자에 대해서 어떤 기록을 하고 의사소통에 대한 부분도 이제 기록을 하는 거죠. 또 경직이 있는 경우에 골절 리스크가 더 많아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그 준비 대처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게 분쟁 사례가 생기면 이런 걸 했느냐가 이제 다 이제 고려를 해야 되는 부분인 거죠. 일단 일이 벌어지면. 그래서 이런 거를 실제 사고가 벌어지기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이제 준비가 돼야 된다는 내용이고요. 골절까지 가지는 않더라도 인대 손상이나 재활 치료하고 나서 통증이 있는 경우는 아주 일상적으로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 이 무릎 관절처럼 관절염이 심한 경우인데 관절 운동을 그냥 편안하게 하면
무릎이 붓고 뭐 굉장히 이제 통증도 심하고 악화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의료의 기본은 나쁘게 하지 않는 건데 관절운동에서 나쁘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이런 정보를 가지고 있는 의료진이 이분은 무릎 관절은 아주 심하기 때문에 안 좋기 때문에 무릎 관절의 운동은 아주 제한적으로 하거나 아주 하지 말아야 된다. 또 골다공증이 있어서 이미 척추골절이 있는 사람한테 뭐 허리를 굽히는 운동을 시킨다? 이런 건 금지시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도 준비가 돼야 되는. 그러니까 이제 중증으로 갈수록 안전 부분에 대한 이슈가 많이 커지고 경증으로 가면 이런 쪽은 아니지만 대신에 활동량이 많아지니까 낙상 우려가 또 많습니다. 계단 다니고 뭐 이렇기 때문에 중증이나 경증이나 안전 이슈는 항상 같이 따라다니고 있는 이슈라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준비는 이제 필요하다. 이게 이제 주안점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주안점은 이제 제한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방문 재활에서 아주 수없이 겪고 있는 문제입니다. 이제 환자 자신이나 보호자가 비현실적인 요구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좀 안타깝지만 예를 들어 이제 보호자나 가족들이 우리 부모님 입으로 드실 수 있게 해주세요. 근데 여러 가지 어떤 경과사항이나 신체 기능상 이분은 입으로 드시는 걸 목적으로 하기보다는 뭐 콧줄이나 위루관, 뱃줄로 충분한 영향을 드리고 구강위생을 깨끗하게 잘 해서 폐렴을 예방하는 게 전략적으로 맞는 정도가 아니라 일단 생명을 살리는 길인데 계속 원하시거든요. 또 걷게 해달라. 그래서 이분은 걷는 게 목적이 아니라 앉았다 서는 연습을 해서 근육을 유지하고 이동은 휠체어로 하는 게 이제 맞는 분인데 그냥 걷는 걸 원하시는 분. 이런 분들한테는 누군가가 이제 어머님, 아버님의 목적은 입으로 드시는 게 아니라 깨끗하게 구강 관리를 해서 폐렴을 예방하고 영양을 충분히 드리는 겁니다. 그 시간과 노력으로 관절을 잘 유지하고 근육을 유지하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가닥을 잡아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원하는 대로 하면 그게 굉장한 낭비와 비효율과 안 좋은 결과를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주안점은 방문 재활은 재활의 여러 가지 수단 중에 하나입니다. 통원이 훨씬 좋을 수가 있습니다. 외래로 오거나 어디 다니는 게 좋거든요. 왜냐하면 이런 그 평행봉을 써서 걷는 연습을 하거나 기립기를 써서 운동을 시키거나 어떤 재활 기구를 사용하는 경우가 더 좋을 수가 있기 때문에 방문 재활 모시고 오기가 정말 어렵고 상태가 안 좋으시면 어쩔 수 없지만 어떻게든지 이동이 가능할 수 있으면 그래도 중간중간에 통원은 쪽으로 돌리거나 아니면 초반에 상태가 아주 급하면 아예 입원 재활 쪽으로 이렇게 가닥을 잡아주는, 그러니까 전체적인 방향을 좀 잡아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방문 재활을 넘어선 여러 가지 서비스가 필요할 수도 있고요. 마지막으로 또 주안점은 전략적인 게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반신마비가 뇌졸중에 의한 반신마비가 와도 마비된 쪽을 좀 강화시키는 게 유리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마비된 쪽은 굳지 않고 오히려 건강한 쪽을 강하게 해줘서 생활을 도와드리는 게 나을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런 어떻게 하는 게 더 효과적일까라고 하는 방향을 잡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무조건 관절 운동만 하는 게 아니라 뭐 보조기를 사용한다든가 기구를 사용한다는 것도 같이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방문 재활에서 여러 가지 그 전략적인 부분도 같이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 그냥 횟수를 채우기보다는 어느 것이 더 효과적인가를 항상 염두에 둬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방문 재활은 통합 돌봄 서비스 대상자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이거는 명백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마비된 상태에서 최대한의 활동을 유도해서 근력과 인지력을 보존하고 마비된 근육을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여러 가지 마비를 2차적인 마비를 예방하고 관절의 구축을 예방하고 골다공증을 예방합니다. 여러 가지 그 신체에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고요. 또 신체 이외에도 환경 개선과 보조기구를 사용해서 삶의 영역이 넓어집니다. 그리고 자기관리도 강화가 되고 그 도움 부담도 가족이나 지역사회 부담도 덜게 되고 또 본인도 통합을 하게 되고 가정과 지역에서 역할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중요한 서비스입니다. 그렇지만
이게 오히려 해가 되고 재앙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안전에 대한 부분이 기본적으로 깔려야 되고, 그 다음에 의미 있는 치료, 무의미한 반복적인 치료가 돼서는 안 되고, 그 다음에 한정된 자원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어떤 전략으로 해야 될 것인가, 해야 대한 그 어떤 효율에 대한 개념도 같이 들어가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좋은 발제 감사합니다. 다음은 분당 서울대병원의 임재영 교수님께서 방문 재활 모델과 제도와 방안에 대해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방문 재활의 모델과 제도화에 대한 제언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재택의료가 지금 또 화두인데요. 그 안에서 방문 재활이 어떤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고, 또 방문 재활이 가능한 제도 현황, 그다음에 또 장애인 주치의와 또 지역장애인 보건의료 센터 역할, 또 마지막에서 방문 재활의 모델과 제도화 방안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택의료 형태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가정 기반의 여러 그 의료적인 서비스와 함께 또 방문 건강관리 사업까지 포함하고, 또 의사가 직접 방문하는 그런 방문 진료 사업, 수가 사업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집에서 방문을 통해서 진행하게 되는 방문 재활이 있습니다. 이 자료는 경기도에서 지역에 있는 장애인과 그다음에 가족을 대상으로 보건의료 서비스의 요구도를 조사한 바가 있는데요. 여기 보시다시피 장애인을 직접 방문해서 재활 치료를 하는 그런 직접 서비스에 대한 요구도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또한 개별적으로 보면은 그 방문 서비스를 좀 확대해 달라, 그리고 장애인 스스로 질 좋은 서비스라고 느낄 수 있을 정도의 좀 그 단순한 어떤 치료 제공이 아닌 좀 질적인 높은 수준의 그런 서비스를 국민들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재택 재활이라는 개념, 재택 의료 안에서 그런 방문 재활이 같은 것인가? 사실 재활의 어떤 형태는 재택에서 다양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 하나가 지금 현재 신평원에서 시범 사업을 하고 있는 재활 환자 재택 재활인데요. 이것은 병원에 재택 의료 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평가가 이루어지고 병원에서 교육 상담이 이루어진 다음에 퇴원 후 집에 가서 집에 있는 동안에 병원에서 이루어진 그 교육과 치료를 통해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고, 그것을 재택에서 모니터링을 하는 겁니다. 현재는 이 안에는 방문 재활 서비스는 포함되어 있지 않고 재택 모니터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재 제도적으로 의료기관 방문 재활로 가능한 것이 앞서 신익 교수님께서도 잠깐 언급하셨던 재활 의료기관 퇴원 환자에 대한 방문 재활입니다. 이것은 회복기 의료기관에서 각각의 집중적인 재활을 마친 다음에 집으로 돌아갔을 때 추가적인 재활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 퇴원 후 한 90일 동안에 방문 재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제도가 됩니다. 그렇다면 방문 재활의 어떤 구조, 그다음에 모델에 대해서 또 계속 논의를 해야 되는데요. 우선 평가가 중요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평가에 따른 일종의 이제 방문 어떤 재활 프로그램에 대한 어떤 디자인이 필요합니다. 그게 바로 이제 케어 플랜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재활의 목표와 또 방문 재활 기간과 횟수가 이제 결정이 되어야 되고요. 방문 재활을 또 지역 사회에서는 가정 내에서 필요한 어떤 물리 치료에 한정해서 당사자라든지 가족 또는 국민들이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환자의 필요에 따라서 여러 가지 다 영역의 치료가 필요합니다. 작업 치료 또는 언어 치료, 또 재활 교육, 그다음에 교육과 상담 및 모니터링까지도 이 방문 재활의 영역에서 포함됩니다. 국내에서 앞서서도 좀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셨는데 방문 재활이 포함된 제도가 있습니다. 중증 소아 환자 재택 의료가 있고요. 또 앞서 말씀드렸던 재활의료기관의 방문 재활이 있습니다. 중증 소아 재택 의료는 재택 의료 서비스가 필요한 중증 소아 청소년 환자를 대상으로 해서 의료기관의 재택 의료팀이 이제 갖춰져 있고 재택 의료 관리 계획을 수립한 다음에 가정 방문을 통해서 진료와 간호 또 재활
교육 상담이 이루어지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여기에 이제 바로 방문 재활이 포함되어 있어서 물리치료사와 작업치료사가 재활의학과 전문의 처방에 따라 물리치료, 작업치료를 가정에 방문해서 시행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 따라서 그 재택의료팀에서의 방문 재활에 대한 어떤 지시, 그 다음에 물리치료 작업치료사는 전체 그 기간 동안에 횟수는 어느 정도 한정되어 있습니다만은 초연연도 한 6개월까지 전체적인 연간은 한 18회까지 방문 재활을 받을 수가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활의료기관에서 퇴원한 다음에 자택으로 복귀하고 생활 밀착형 재활 지원을 위해서 이때 방문 재활을 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팀 접근의 방문 재활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90일 동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또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또 한 달 정도를 연장할 수 있는 제도가 되고요. 여기에는 초기 평가와 함께 환자의 중간 관리가 포함되어 있고, 그 다음에 방문 재활의 어떤 프로그램을 종료하기 전에 평가를 한 다음 또 필요한 평가 요구도를 더 파악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수가가 있는데요. 방문 재활 계획 수립료가 있고, 그 다음에 치료사가 2인이 방문할 때, 그 다음에 1인과 사회복지사 방문할 때, 그 다음에 재활 의료기관의 방문 재활 관리료가 이런 수가 체계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권역재활병원에서 공공사업 재활사업으로 방문 재활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공공사업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건강보험 체계의 어떤 수가 사업은 아닙니다만은 지역에서 또 이런 유지기 재활을 위해서 제한적인나마는 그 방문 재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 건강주치가 지금 특히 장애인 건강권법에 따라서 재활의료와 그 다음에 또 장애인 의료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기대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포괄평가와 그 다음에 중간 점검, 또 교육 및 상담, 환자 관리, 또 방문 진료와 방문 간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특히 환자에 있어서 주장애 관리에 있어서 전문적인 장애 관리가 필요한데요. 이때 방문 진료하고 방문 간호가 있지만 그동안에 재활 서비스를 제공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방문 재활 서비스를 다시 이제 기획을 해서 이제 제도화하는 과정에 있고요. 이렇게 장애인 주치 기반의 방문 재활은 방문 간호 또는 진료뿐만 아니라 장애인 건강조치의 제도에 기반했을 때 통합적인 어떤 재활의료 체계의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례관리 중심의 다학제 팀 접근을 적용해서 장애인 거주지 중심의 이런 방문 재활이 운영이 될 수 있는 것이 되겠고요. 여기에는 방문 재활 팀 구성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재활 치료하고 그다음에 기능 유지를 위한 실질적인 중재가 가능하도록 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 방문 재활 팀의 각 그 구성 의료 인력에 대한 교육과 또 자격 기준의 정립이 앞으로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방문 재활에 있어서 베스트 프랙티스, 어떠한 프로그램과 어떠한 프로토콜, 어떠한 모델을 가지고 우리가 지역사회에서 이런 것들이 확산되어야 될 것인가. 보통 우리가 재활 중재 또 재활 치료와 관련돼서는 WHO에서 리헵 사이클이라고 해서 요구도와 문제를 파악한 다음에 거기에 관련된 요인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분석을 해서 이건 바로 이제 평가가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어떤 치료 계획을 잡는 거죠. 케어 플랜, 그게 어사인먼트고, 그리고 나서 이제 중재를 한 다음에 또 얼마큼 어떤 기대 효과를 이루었는지를 다시 재평가를 해서 이제 그 다음에 또 이제 어떤 목표를 달성하는 거죠. 이와 같은 것들이 병원에서 재활 치료와 재활 의료에서 기본적인 것인데 방문 재활도 이러한 점들을 그대로 적용을 해야 되는 것이 원칙적으로 맞습니다. 그래서 외래 또는 방문을 통해서 평가를 하고 방문 재활 프로그램을 잘 디자인하는 케어 플랜을 잘 짠 다음에 필요한 그 방문 재활의 구성 요소를 갖추고 거기에 따라서 각각의 치료 영역들을 결정을 하고 방문 재활 치료를 수행한 다음에 성과를 평가해야 되겠죠. 어떤 것을 평가할 것인가, 장애 정도가 계산되는 것도 평가할 수 있을 것이고, 또 케어 레벨, 어디에 우리 장애인과 대상자가 거주하고 있는가, 이것도 마찬가지로 평가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은 환자의 기능과 또 재활 요구도의 변화를 도모할 수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베스트 프랙티스를 우리가 실천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러한 고민을 하고 있고요. 현재 일종의 시범 사업으로 초기 평가와 함께 또 서비스 제공을 하고 또 중간 평가, 그다음에 어떻게 종교를 할지, 그다음에 지역사회 연계형 이런 평가 모델을 좀 구성을 제안을 좀 드립니다. 앞으로 이와 관련된 내용들이 좀 더 고민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요. 우선 중요한 평가를 하고 목표 설정을 한 다음에 보통 12주의 기간을 설정을 하고 2주차에서부터는 한 10주차까지는 이제 본격적인 방문 재활 치료가 이루어지겠죠. 여기에는 이동 보행 또는 일상생활 이런 방문 재활이 있을 것이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것, 또 환자와 또 보호자에 대한 교육 이렇게 이루어지고 환자의 정도에 따라서 케어 플랜에 따라서 방문이 주 1회일 수도 있고 주 2회가 있을 수도 있고 좀 더 간헐적으로 뭐 격주간 이런 방문을 디자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 중간 단계에 있어서 모니터링이 필요하겠고요. 이것은 간호사가 하고 그 다음에 또 의료기관과 또 그 방문자 현장에서 원격 재발 추적, 원격 모니터링을 여기에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중간 지점에는 의사의 원격 모니터링을 통해서 안전과 그다음에 어떤 진도, 앞으로의 또 어떤 계획의 변경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종교를 한 다음에는 지역사회에서 연계 계획을 세워서 지역사회 연계 후 모니터링 이런 과정으로 또 통합하는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서비스를 어느 정도 시행을 하고 평가를 통해서 또한 서비스가 재제공이 필요한 경우는 조금 더 연장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모델을 제안을 드리고요. 이 가운데서 현행제도의 구조적인 한계는 지금까지 시범 사업의 형태로 제도적인 방문 재활 서비스가 사실 시행이 되어 왔는데 아직까지는 좀 더 개별적인 사업으로 운영되다 보니 대상자별 사각지대가 항상 발생을 해왔고 앞으로는 이러한 부분들이 확대가 되는 것이 중요한 시기입니다. 또한 기관 중심의 설계이기 때문에 의료기관 소속 인력의 방문에 이제 한정되는 것이 또 중요한데 특히 지리적 또는 인력 제약이 있는 경우에 서비스 연결이 어렵다는 문제가 있고요. 또 의사 지도에 물리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의사의 지도가 현재는 의료기관 내에 대면을 전제로 과거부터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환자의 자택 등 의료기관 방문 현장에서까지의 지도를 실질적으로 이어지게 하기 위한 앞으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려할 것이 바로 이제 원격 지도 또 이것을 텔레스 슈퍼비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에 따른 기반 모델을 우리가 좀 더 전향적으로 같이 고민을 해야 됩니다. 최근에 잘 발달된 그런 ICT, AI 등을 활용해서 환자의 상태와 치료 과정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또 거기에 따른 지도를 하는 모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의료기관에 의사가 있고 또 현장에 방문 재활 팀이 있을 때 어떤 영상이라든지 데이터 공유를 통해서 이제 원격 지도를 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이제 환자의 적절한 그다음에 안전한 그런 방문 재활 서비스를 가능하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이러한 과정들은 현재 시범 사업을 통해서 부분적으로 수행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 효과성에 대해서 그리고 상당한 지금 특히 이제 돌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발달한 선진 의료기관에서도 적극적으로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법적 근거가 필요한데요. 의사의 지도 아래 원칙을 유지하고 원격 지도 개념의 법제화가 필요합니다. ICT를 매개로 실시간 지속적인 확인 지도를 지도의 한 유형으로 명문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도가 의료기관 방문 현장에까지 이어지는 어떤 근거가 필요하고요. 환자 안전 최소 기준을 설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통신수단, 확인 주기, 응급 대응 체계 등을 좀 더 구체화하는 작업들이 동시에 진행이 되어야 합니다. 2022년도에 대한재활학회에서 저희 재활학 학회에서 좀 제안한 모델인데요, 방문 재활 모델인데요. 이때 방문 재활이 필요한 재가 장애인에게
상급 종합병원 또는 종합병원에서 환자가 입원하고 치료하고 퇴원을 할 수도 있고요. 또 지역으로 이제 그 전원을 해서 지역 거점 병원에서 환자가 입원을 해서 치료를 받은 다음에 퇴원을 하고 가정 내에서 재활이 필요한 경우에 지역 거점의 재활학과 의사가 상주하고 뭐 종합병원 또는 회복기 재활병원 또는 1차 의료기관도 포함될 수 있겠죠. 거기에서 방문 재활 서비스를 할 수 있게 제도적으로 마련하는 것을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잘 원활하게 이루어지려면 연계하고 조정하고 통합하는 게 필요하니까 그것을 지역장애인 보건의료센터가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17개 지역장애인 보건의료센터가 권역별로 지금 설치돼서 활동하고 있는데 사업 단위에서 이러한 노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제도화하는 과정들이 앞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언드리고 싶은 것들을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문 재활은 방문만 강조되는 재활이 아니라 내소 진료하고 연결되어야 되고요. 또 방문 진료하고도 잘 결합된 그런 방문 재활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서로 연계가 되어야 되고 상호 균형이 그다음에 보완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강조드리고 싶고요. 다학제 접근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진료와 간호, 또 사회복지, 재활치료의 영역도 물리치료, 작업치료, 언어치료까지 그다음에 이와 같은 것들을 잘 통합하고 연계할 수 있는 케어 코디네이터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방문재활팀을 구성한 다음에 잘 교육 훈련을 하고 그다음에 방문뿐만 아니라 재택 모니터링과 잘 결합하고 연계하는 것이 중요하고 또한 지역자원과 연계 이행을 통한 지속적인 어떤 관리와 또는 환류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방문 재활 제도화 방안으로서는 지도 요건을 대체하는 어떤 입법이 아니라 지도의 연속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원격 지도의 법적 정의와 운영 기준을 구체화하고요. 또한 원격 지도 기반 방문 재활에 대해서 수가 체계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환자 안전위원회 등 이런 어떤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관리 체계를 병행하고 마련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국형 모형으로 이렇게 한번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재활학과 전문의가 초기 평가 또 적응증 금기 판단을 하고요. 또 목표 설정을 하고 치료 계획을 수립하고 위험 상황에 대한 대응을 지시합니다. 재활치료사는 가정 방문과 운동, 이동, ADL 훈련을 하고 환경평가, 보호자 교육, 또 상태 변화에 대한 실시간 보고를 합니다. 케어 코디네이터, 지역장애인 보건의료센터는 대상자 선별과 일정을 조율하는 그 조정 역할을 하고 보건복지, 돌봄, 연계, 또 품질 관리, 성과 모니터링을 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대면과 원격 평가, 그다음에 방문 재활의 계획, 치료사 방문 수행, 그다음에 또 원격 모니터링과 보고, 또 원격 지도, 그다음에 주기적인 재평가가 이루어질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도의 원칙으로는 최초는 대면 평가를 원칙으로 하고요. 원격 지도는 처방의 대체가 아니라 지속적인 관리 행위라는 것이고요. 치료사는 방문 전후 표준화 보고를 의무화하고 또 통증 악화, 낙상, 또 신경학적인 변화, 또 활력 징후의 이상 등이 있을 때 즉시 의사에게 보고하는 것, 정기적인 재평가와 치료 계획을 수정하는 것을 의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어떤 수가 체계와 구조를 말씀을 드리면 의사의 어떤 행위에 있어서는 방문 재활 평가 계획, 원격 지도 모니터링, 재평가 이게 있을 수 있고 치료사는 방문 재활 수행, 또 상태 보고, 그다음에 코디네이터는 연계 조정료, 그다음에 각 의료기관의 입장에서는 이런 통합 관리와 성과 관리료를 수가 체계에서 좀 고려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을 좀 드려도 될까요? 그러면 방문 재활을 이런 거, 그러니까 첫 번째는 방문 재활과 그러면 재택 재활의 차이가 어떤 건지 좀 여쭤봅니다, 우선. 사실 재택 재활이라는 아주 명확한 용어가 설립되어 있지는 않지만 지금 현재 이제 시범 사회에서 쓰고 있는 재택 재활은 실제 방문을 하지 않지만 가정 내에서 재활이 이루어지는 그런 형태면 재택 재활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재택 의료라는 것이 있으면 그 안에 이제 그 재활이 있고 재활은 방문 재활이 있는 거고 또 재택 모니터링을 통해서 그 방문 재활을 이제 쭉
그 이어가는 그런 형태로 생각한다면 그러면은 이제 재택 재활을 좀 더 포괄적으로 보고 그 안에 이제 홈 비짓 방문 재활을 고려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재택 재활과 방문 재활에 있어서 재택 재활은 모니터링까지 다 포괄한 거라는 말씀이신 그렇죠. 거죠? 목표의 차이가 있습니까? 목적의 차이. 같은 거죠. 같은 건데 같은 이제 좀 더 거죠. 포괄적이고 그 다음에 방문을 하지 않고도 할 수 있는 어떤 의료를 같이 포괄하는 개념인 예. 거죠. 방문 자리라 그러면 홈비짓이 하나의 기본이 예. 되니까 네, 그렇게 차이를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방문 재활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이제 회복기 재활병이나 재활의료기관에서 퇴원했을 경우에 이게 지금으로서는 자동 개시가 되는데요. 90일 동안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근데 그러면은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경우에 이제 지역사회 계시다가 장기 요양의 서비스로 방문 재활을 하게 된다면은 그거에 대한 니즈는 환자, 그러니까 그 본인이 얘기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은 누가 그거를 이제는 이런 게 필요하겠구나. 그 계시는 누가 주체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니즈 평가 처음에 케어 그래서 이제 그 방법 중에 하나가 결국은 이제 그 주치의 역할이 거기에서 이제 비롯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장애인 주치이면 장애인 당사자의 주장의 주치가 되니까 이제 방문 재활의 요구를 환자한테 진료 중에 파악하고 거기에 따른 걸 시작할 수가 있겠고, 지역사회에서 이제 건강 주치도 그렇게 할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사실은 이제 병원에서 그 입원 환자가 퇴원을 하면 외래 팔로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외래 팔로업하는 그 의사가 그것을 파악하고 이니시에이션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제가 첨언해서 말씀드리면은 방문 재활의 필요도는 지역사회 통합돌봄법에서는 지역사회에 있는 노인과 장애인이 신청을 하는 겁니다. 신청주의입니다. 지금 현재는 신청을 하게 되면 그것을 이제 평가를 통해서 통합회의를 하고 그 통합회의에서 이분은 방문 재활이 필요하다 아닌 거를 결정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프로세스가 진행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뭐 자동이 아니고 이게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통합돌봄에서는 당사자가 신청을 해야만이 그 다음이 시작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복지부에게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이게 통돌에서 해야 되더라고요. 통돌에서 본인이 신청을 하고 결국에는 평가위원회 통해서 이게 필요도를 보고 그게 효과를 보고 그러는 거라서요. 그래서 방문 재활에 대한 명확한 그 목적과 기준이 그 평가단이 잘 교육이 되지 않으면은 이게 원활하게 이루어지기가 좀 어렵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냥 아시겠지만 통돌 그 전담 인력이 지금 17분이신가요? 전국적으로? 잘 모르시는구나. 예. 그래서 그거는 제가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 거는 방문 재활의 목적에 대해서 신영희 교수님께서 말씀을 너무 잘 해주셔갖고요. 네, 이게 예방 활동과 참여 및 삶의 질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근육량의 유지와 호전, 그리고 그럴 것 같고요. 노인분들이 지역 사회에서 통돌을 통합돌봄을 받으면서 사실 근육량을 유지하고 싶은 분은 무한대일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근력 유지, 또 인지력 부족을 보존하기 위해서 방문 재활의 목표를 특히 경증의 경우에 삼았을 경우에는 그러면 대상 자체가 지역사회에 계신 모든 노인이 될 텐데요. 그리고 그 끝을 우리가 어디까지 둘 수 있는지에 대한 어떤 지속 가능성, 재정의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도 조금 우려 사항들이 나올 것 같은데, 그거는 이게 정말 방문 재활로 볼 수 있는 건지 아니면 건강 관리로 봐야 되는 건지, 이게 요게 첫 번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 질문에 있어서는 이건 복지부에게도 좀 말씀을 드리는 사안입니다. 그 손상 질병 이후에 가정에서 회복한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폐렴, 뇌졸중, 골절, 급성기 치료 후에 퇴원해서
신체 기능을 원래 수준으로 회복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디스유스 신드롬 같이 이제 사용을 안 하다가 노인분이 이제는 갑자기 폐렴으로 입원을 했어요. 그러면은 중환자실에 가서 며칠 있다 보면 근육이 확 빠지니까 나오면은 사실상 걷기가 어렵고, 그러니까 집에 갔을 때는 방문 재활을 통해서 단기간 근력 향상을 하고, 그거는 단기간이고 목표가 분명할 것 같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지금 지금 재활기간 퇴원 후에 이제 방문 재활 치료를 시행할 수 있어서 그게 가능한데, 이제 노인들은 폐렴을 앓고 재활 의료기관 안 가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제도가 되고 있는지 좀 여쭤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 방문 재활을 진짜 예방까지 다 포괄할 수 있는 건지, 그건 건강 관리로 가야 되는 건 아닌지. 그러니까 두 번째 질문은 이제 아까 하고. 예, 발제자로서 이제 굉장히 어떤 정책적인 결정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노인들 재활하면 다 좋죠. 그래서 저기 WHO 시혜자 같은 사람은 전 인구의 3분의 1이 재활이 도움이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다 좋은데, 그래서 재원은 한정돼 있고 인력도 한정돼 있기 때문에 우선순위가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근육량을 유지하고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재활은 그 재활 체육과 건강법상의 재활 체육과 좀 겹치고, 어디까지가 의료인지 어디까지가 체육인지 그 경계선상에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그거는 제도적으로 또 사회적 합의에 의해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통합돌봄에서도 방문 재활이 도입이 된다면 당연히 이제 중증부터 이제 도입이 되는 게 의료적 요구도가 높고 좀 더 어려움을 겪고 계신 중증 노인부터 도입되는 게 맞다고 보고요. 또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노인이 어디 부러지거나 폐렴 걸리고 나서 회복할 수 있게 방문 재활하는 제도가 없거든요. 우리나라는 재활의료기관 제도에서 일부 뇌졸중 같은 아주 죽을 병 걸렸다가 살아나면 재활의료기관에서 커버가 되는데, 그 정도가 아니면 커버가 안 되기 때문에 만약 통합돌봄에서 방문 재활이 도입된다면 그런 분들, 그러니까 폐렴이라든가 뭐 어디 팔 부러지고 다리 부러지고 난 다음에 회복이 됐지만 그 전만큼 활동을 못 하시는 분들을 위한 방문 재활이 아마 가장 우선순위가 높지 않을까, 그렇게. 근데 이건 사견이고 그 종합해서 두 개의 질문을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가장 우선순위가 높은 거는 이제 기능 수준이 어떤 질병과 사고로 나빠졌다가 회복하는 도기 위한 방문 재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중증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방문 재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 아까 말씀드린 노인분들도 필요하시겠지만 희귀난성 질환 환자에게 가장 중요한 게 방문 재활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간과해서는 안 될 문제이기도 하고요. 많은 희귀난성 질환 환자들이 병원 가는 것조차도 힘들고, 가족들이 환자를 돌봐야 되고 직장도 다녀야 되기 때문에 어쩔 때 치료 시기를 놓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요. 방문 재활에 있어서 희귀난성 질환 환자들에 대한 배려가 꼭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연스럽게 실은 토론이 진행인 것 같은데요. 지정 토론도 있고, 지정 토론 진행은 저희 그 재활학기 이사장님이신 윤주식 교수님이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예, 제가 바톤을 넘겨받아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그 주제 자체가 초고령 사회 원격 지도 기반 가장 안전한 방문 재활을 위한 공청회니까요. 저희가 안전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춰서 토론도 해주시고 지정 발제해 주시면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남은 시간이 뭐 적지 않은 시간이긴 하지만 5분의 지정 토론이 계셔가지고 1인당 한 7분 이내 정도, 예, 그런 정도 분량으로 발표해 주시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하고요. 토론이 끝난 다음에 오늘 본격적인 토론을 조금 더 심도 있게 한 다음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대한의사협회 법제이사이신 한진 이사님이 지정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대한의사협회 법제이사고 본법인 세승에서 변호사 하고 있는 한진이라고 합니다.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핵심 내용 위주로 해서 좀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최근 이슈화되고 있는 박물재활 치료 관련해서 여러 의학적 제도적 쟁점에 대해서 정리해 주신 두 분 발제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관련 내용은 다양할 것이지만 의학적인 내용이나 어떤 사회복지적인 쟁점에 대해서는 다른 전문가들 계시니까 그분들께 맡기고, 저는 대한의사협회 법제의사이자 법조인으로서 관련 법적 쟁점, 특히 이제 처방, 지도 관련 쟁점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 발제자께서 두 분께서 주셨는데, 특히 이제 그 임재현 교수님 관련된 내용들을 보면 이제 지도와 처방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 주시고 정책적 제안도 해주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대한의사협회 의견은 사실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비슷한 면이 있고, 기존에 이제 대표 발의된 의료기사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그 지도 처방의를 개정한 부분에 대해서도 강력 반대 의견을 냈었고요. 그 내용에 대해서도 의협의 의견은 의료기사 단독 의료행위의 안전성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했고, 특히 이제 고령화로 만성 복합 질환자 다수인 현실에서 의사의 관리 감독 없이 처방만으로 의료행위가 이루어질 때의 어떤 위험성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의료행위 원칙에 대해서인데, 의료행위는 의료기관 내 실시가 원칙이고 지도와의 실시가 원칙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무너질 수 있는 부분도 지적을 했고, 책임 소재 불분명, 제가 법조인으로서 좀 얘기하고 싶은 부분인데, 책임 소재가 사실 불분명해지는 면이 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뒤에서 좀 설명을 또 드릴 거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이게 결국엔 어디로 이어질 것이냐, 장기적으로는 단독 개원의 논의로 이어질 것이고, 의료의 질을 저하시키거나 급여 수가를 확대시키거나 하는 논의로 이어질 것이다 우려에 대한 지적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처방에 대한 개념의 어떤 부적합성에 대한 얘기들도 했었고요. 그리고 국민 의료비에 미치는 악영향 등에 대해서도 지적을 하면서 대한의사협회는 처방 개념의 무리한 도입 대신에 의사의 지도를 원칙으로 유지하되 지도의 공간적 개념을 확대한다. 이게 좀 바람직하고, 원격 지도와 관련해서 그의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한재환 의원님 대표 발의한 개정안에 대해서 찬성 의견을 냈습니다. 다만 이제 그 원격 지도 대상 업무 환자 수행 장소 방법 등에 대해서 하위 법령에서 좀 구체적으로 규정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의 의견을 냈고요. 이와 관련해서 이제 저의 의견을 좀 간략히 말씀드리면, 저는 이제 쟁점이 방문재활의 도입 여부가 아니라 어떤 틀로 도입될 것인가가 중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 역시도 이제 저 의료인은 아닙니다만은 병원 문턱을 넘기 어려운 장애인, 노인 환자들, 그리고 복합부위 통증증후군 같이 희귀질환한 환자들에 대해서 재활 방문재활 서비스가 확대돼야 한다는 데는 공감합니다. 다만 이제 이게 확산을 가로막고 있는 것은 의료기사법상 지도를 받아야 된다는 규정이 아니라 어떤 공간적 한계, 어떤 수가 체계가 부족하거나 아니면 지도가 의료기관 내 대면을 전제로 설계되어 있다는 공간적 한계 등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입법적 해결 방향 역시도 새로 이제 개정안으로 나온 것처럼 지도를 뭔가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지도를 뭔가 이제 원격의 방식을 통해서 좀 확장하는 식으로 설계되는 게 적절하지 않은가 하는 의견을 드리고요. 그리고 처방과 관련된 의뢰 이런 문구는 불필요할 뿐만 아니라 좀 위험하다는 생각도 들기는 합니다. 유사 레퍼런스들을 좀 들어보면 간호법 제정 당시에도 지도 처방이라는 문구들이 들어왔었습니다. 근데 법안 심사 과정에서 의사의 지도를 배제한 독자적 진료 행위에 단초가 될 수 있다는 등의 우려들이 있었고, 결국에는 법안에서 빠졌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레퍼런스를 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처방이라는 모델이 제대로 작동하는 영역을 좀 비교해봐도 비슷할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약사 같은 경우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물론 약사는 의사와 분리된 독자적인 업무 영역이 있기 때문에 단순히 의사의 지도를 받아야 하는 직역이 아니기도 합니다. 근데 처방 같은 경우는 의약품 성분 용량 용법이 어느 정도 정형화되어 있고 처방 내용대로 이행이 가능하다기 때문에 지도를 필수적으로 하지 않더라도 시행이 가능한 부분도 있긴 합니다만은, 재활치료 같은 경우는 환자에 대한 치료 강도, 방법, 또 여러 가지 리스크 등을 실시간으로 또 확인하고 조정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처방만으로는 완전히 커버될 수 있을지가 좀 의문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레퍼런스가 이제 제가 정확히 아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물리치료사 등이 방문 재활치료 중 의료기관 재활외과 전문의를 포함한 방문 재활팀과 환자의 기능 상태, 치료 과정 등을 공유하고 환자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논의할 경우에 이런 산정한다는 기존의 어떤 재활의료기관 4단계 수가시범 사업에서 활용한 레퍼런스들이 있다는 것도 제가
확인했습니다. 근데 실무적인 어떤 시행이나 요거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런 레퍼런스들을 확인을 했고요. 아시는 분이 있으면 좀 보충 설명 나중에 토론 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그 지도를 굳이 여기 포함시켜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뭐 의문인데 이제 처방 의뢰는 일회적인 지시에 그치기 때문에 처방 이후 업무 수행은 의사의 감독 밖에 놓이게 될 수 있고 그럼 독자적 의료 행위가 사실상 허용될 수도 있고 그 논리적 종착점은 의협에서 우려한 바와 같이 업무 범위의 어떤 부적절한 확대나 단독 개원 요구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라는 부분도 의심을 거두기는 어렵다라는 게 저희 의협의 의견입니다. 그 본건과 직접 뭐 연결된 건 아니지만 제가 언급하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최근에 이제 물리치료사 선생님들이 병원 전 단계 진료를 표방하면서 치료센터 같은 것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방문 치료도 다닌다고 제가 광고하는 것을 봤습니다. 세세하게 제가 어떤 내용인지 확인을 다 못해서 뭐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은 PT샵이나 뭐 필라테스 샵 수준을 넘어서지 않나 하는 의심이 충분히 들고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무면 의료행위나 임의비급 의료행위라고 보지 않을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 첫인상은 재활 전문 병원인가 싶기도 했습니다. 지금도 이제 이런 기관들이 존재하는데 만약에 이게 처방이나 지시를 통한 방문 재활이 허용될 경우에는 이런 기관들에 대한 통제까지도 좀 애매해질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들이 듭니다. 그리고 법조인에서 제가 법조인으로서의 관점에서 보면 이 책임 공백에 대한 우려가 있는데요. 이제 의사의 지도가 없이 처방만으로 이제 의료기관 밖에서 단독 수행된 의료행위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현장 통제를 하지 않던 의사한테 처방 자체가 뭐 문제가 있지 않, 처방 자체가 문제가 있다면 같이 책임을 지겠죠. 그러면 과실을 묻기가 어렵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의료기사 같은 경우는 물리치료사는 의료기사 중에 하나인데 독립적인 뭐 의료행위의 주체거나 개설자도 아니기 의료기관 개설자도 아니기 때문에 배상에 관련된 어떤 자력이나 책임보험이나 이런 부분이 있어서 좀 미비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렇다면 결국에는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문제가 없으면 뭐 문제가 없을 수 있겠습니다만 문제가 생겼을 때는 그 피해는 환자한테 돌아가지 않나 싶고요. 물리치료라는 게 뭐 수술 정도로의 침습성을 가진 것은 아닙니다만은 실제로 도수치료 같은 걸 하다가 골절이 생긴다든지 화상을 입는다든지 또 이제 희귀질환 환자의 경우에는 응급사항 같은 게 발생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다. 인과관계에 있는 응급사항이 발생할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것들은 의사가 아니라 치료사가 아니라 사회적 약자인 국민, 그 중증 장애인, 거동이 불편한 고령 환자, 중증 소아, 복합 부위 통증 증후군, CRPS 환자 등과 같은 분들한테 돌아갈 수 있고 뭐 이런 상황에서 상태가 뭔가 문제가 생기거나 급변하거나 그런 위험 등은 자택이 이제 의료기관 바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취약한 환경에서 의사의 지도가 배제된 상태에서 치료 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피해는 누구에게 돌아가지 좀 자명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앞서서 의협의 의견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지아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해 주신 부분이 의료기사법의 지도 원칙을 유지하면서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한 원격 지도를 통해서 지도의 공간적 한계를 좀 극복하는 접근을 하고 있는데 방문재활 치료가 불가피한 현 상황 하지만 처방으로서는 여러 가지 난점들이 실무적으로나 법리적으로나 난점들이 있는 상황에서 이 법안이 접근이 적절하다는 생각이 개인적으로도 들고요. 그리고 발제자의 어떤 말씀 주신 내용이랑도 좀 부합하지 않나 싶고 환자 안전을 어느 정도 담보하면서도 의료 취약계층의 접근성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보장하는 어떤 해결해 줄 수 있는 입법 방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제 어떤 하위 법령 등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관련된 어떤 실무적인 부분들을 명문화할 필요가 있고 또 여러 가지 또 시행을 하면서 생긴 문제점을 또 보완할 필요가 있겠죠. 근데 그런 부분들은 진행하면서 충분히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제 의견 드리는 것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수 좀 부탁드리고요. 법제 입장에서 사실 환자에 대해서 잘 정리하는 여태까지 그런 의문사항들을 잘 정리해 주신 것 같습니다. 바로 다음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용일 교수님 토론해 주실 거고요. 양산 부산대학교 병원 교수로 재직 중에 계십니다. 예,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경상남도 지역장애인 보건의료 센터장을 겸임하고 있어서 아마 그 측면으로 저는 이걸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사회자께서 안전 문제를 얘기하라고 해서 좋은 방향을 한다고가 다르게 좀 할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원초적으로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통합돌봄에서의 대상자는 노인과 65세 이하의 장애인 중에 뇌병변 지체로 지금 현재 국한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장애인은 5.1%입니다. 263만 명이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WHO의 기준으로는 15%가 평균적인 장애인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노인이라고 했지만은 통합 돌봄 대상 노인은 잠재적인 장애인과 같은 수준을 얘기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WHO 기준으로 봐도 그런 거잖아요. 이게 기능적으로 독립적 생활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 현재 정부에서 통합돌봄과에서 추정하는 것은 통합돌봄 대상자를 한 245만 명 정도로 추정하는 언론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아마도 통합돌봄은 아마 앞으로 가면은 우리나라 기준으로 하면 한 750만 명, 한 800만 명 정도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우리는 방문재활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800만 명이 방문재활에 이제 노출되는 겁니다. 물론 이제 그 중에 대상자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지만은 이걸 우리가 어떻게 안전을 담보하냐를 생각하는 것을 기본으로 이제 가지고 들어가야 한다는 거죠. 그냥 방문재활 숫자가 많지 않을 거야. 대략 그거 뭐 어떻게 돌아가지 이런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생각을 하면서 이제 들어가야 되고요. 어쨌든 방문재활은 지역사회 노인, 장애인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많은 미충족 의료 서비스의 가장 대표적인 걸로 이미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방문재활을 두 가지로 생각을 했습니다.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잠재적 장애인급의 노인과 장애인에 대한 방문재활이 있을 거고 급성기 병원에서 치료하고 퇴원해서 지역사회로 복귀하는 과정에서의 방문재활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지역사회에 있는 기존에 있는 장애인분들이 또는 노인들이 방문재활을 신청을 하는 경우는 제가 신청을 하면은 그 과정이 시작된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신청하는 단계에서부터 우리가 고민을 들어가야 합니다. 이제 그걸 그 단계에 이제 신청이 되면은 평가를 하고 통합지원회의라는 걸 합니다. 근데 지금 현재 돌아가는 시스템에서는 통합지원회의에 아마 의료인이 안 들어갈 겁니다. 대부분이 행정하는 사회복지사, 간호사 또는 좀 치료사 이런 복지관이 어떤 기관 사람들이 들어가서 그 판정을 하는 거죠. 이 사람한테 방문재활을 해야 돼, 안 해야 돼를 결정할 겁니다. 이 제도에 대한 것을 우리가 검토를 해야 합니다. 이때부터 저는 의사가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강력하게. 이게 되게 힘든 일입니다. 전국에 256개 또는 229개의 이런 지자체가 이제 이런 회의체를 가질 텐데 여기에 통합 돌봄의 방문재활은 이때부터 의사들이 들어가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위험이 있기 때문에 어떤 안전 장치가 있어야 된다는 걸 명문화하고 들어가야지 이걸 그냥 통합돌봄에서 방문재활해 이렇게 하고 판정하면은 그냥 그 다음에 막 어리버리하게 들어갔다가는 이제 사고가 나는 거죠. 사고가 나면은 결국은 그 피해는 다 국민이 받고 어쩌면은 불필요한 방문재활이 반복되는 행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고 이 부분에서는 저는 재활학과 의사들의 노력이 정말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두 번째는 급성기 병원에서 퇴원하는 지역사회로 퇴원하는 사람에서의 방문재활이 이제 중요한 이슈거든요. 이 부분은 얘기할 것도 없죠. 급성기에서 치료하고 퇴원하는 사람들이 완벽하게 나아서 집에 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분들은 방문재활을 할 때 리스크가 엄청 높은 그룹이라는 거죠. 이 그룹에 대해서 접근할 때는 반드시 의사의 지도가 필요합니다. 저는 이 부분은 원격 지도도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어렵다면은 원격 지도를 해서라도 방문재활이 잘 되게 해야죠. 안전하게 해야 합니다. 이 안전은 의사의 담보가 없이 나중에 그 책임 소재에서도 되게 중요하고 환자가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이런 부분을 우리가 검토를 해야 되고 이 원격 지도도 그렇습니다. 의사가 상시로 어떻게 모든 환자를 원격 지도로 관리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이래서 우리나라는 디지털 강국입니다. IoT가 발달 잘 돼 있고 디지털이 잘 돼 있는 나라니까 이때 이 환자들의 상태를 디지털 헬스케어를 잘 이용을 해서 의사들이 직접 원격 지도도 하지만은 그러지 않은 상태에서도 위험을 잘 관리할 수 있는 그 체계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쩌면은 이것은 우리나라가 강점으로 가지고 있는 K 헬스케어의 디지털 헬스케어를 세계화를 할 수 있는 그 근거 기반을 마련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때 이런 부분을 좀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저는 의사 입장에서 이런 고민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 얼마나 많은 의사들이 이걸 참여할 거야? 너네 할 수 있어? 저는 능동적 참여 어렵다고 봅니다. 수가 많이 해줘도요 어렵습니다. 이때는 지금 현재 상급 종합병원이나 이런 부분은 주치도 못하게 돼 있고요. 그때 어쨌든 간에 상급 종합병원, 종합병원, 재활의료기관, 의원 이런 곳에 있는 또 장애인 주치 많은 의사들이 전문의들의 참여가 필수인데 능동적 참여가 어렵다면은 능동이 아닌 방법을 써야죠. 이건 의사의 책임이자 저는 의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의료기관 평가나 재활의료기관 지정 이런 부분에서 이 부분을 필수 내지는 강력한 평가 기준으로 제시를 해줘야 합니다. 이건 복지부가 해야 합니다. 이런 부분을 통해서라도 참여를 하고 이 참여에 대해서 뭔가 반드시 리워드를 줘야죠. 베네핏을 줘서라도 이분들이 잘 참여하고 거기에 대해서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해주는 게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이런 방문 재활에서 여러 가지 이제 리스크가 따른다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의료 정보가 제대로 공유가 안 되는 시스템 자체가 우리한테 문제거든요. 이런 부분을 잘 하고 방문 재활제에 대한 교육과 아까 얘기했던 자격 기준을 어떻게 할 건가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제가 한 내용인데요. WHO의 리앱 2030에서 재택 기반 재활, 방문 재활은 장애인의 장기적인 기능 유지에 결정적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삶의 질을 올리는 것은 이미 알려져 있는 겁니다. 이 시작 단계에서부터 우리가 좀 더 촘촘하게 이 부분을 복지부가 좀 들여다보시고 또 의원님께서는 이런 부분들을 잘 담을 수 있도록 그렇게 법제화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수 좀 부탁드리고요. 참고로 신 교수님은 저희 학회 통합돌봄 TFT 위원장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아마 앞으로도 많은 그런 활동을 기대를 하고요. 아마 그 뒤에 그 제시해 주신 글을 보시면 아마 여기에는 어느 정도 해결책까지 좀 잘 제시를 하신 것 같아서 굉장히 좋은 그런 토론이 된 것 같고요. 지정 토론 되신 것 같고, 의사의 입장에서 먼저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서요. 다음 순서는 그래도 환자 입장에서 한번 또 토론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 한국복합부위통증증후군 환우회 회장이신 이용호 회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복합부위통증증후군 환우회 회장을 맡고 있는 이용호라고 합니다. 오늘 좋은 자리를 마련해 주시는 한재 국회의원님 그리고 대한의사협회 대한재활의학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는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을 비롯한 희귀난성 질환 환자들이 입장에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돌봄 물리치료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물리치료사의 역할과 전문성을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물리치료사는 환자의 기능 회복과 일상 회복을 위해 많은 필요한 치료를 하고 환자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리치료사의 역할이 아닌 환자의 치료를 받을 권리와 안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정부는 초고령 사회의 의료 인력 부족에 대응하기 위해서 지역 사회 중심의 돌봄 체계를 확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취지는 저희 동감합니다. 하지만 어떤 의료 정책도 환자의 안전보다 앞설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환자는 병원을 찾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돌봄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질환의 정확한 진단을 받고 가장 적절한 치료를 받기 위해 병원을 찾습니다. 특히 CRPS 같은 희귀난성 통증 질환 일반적인 근골격계 질환과는 다릅니다. 환자의 상태와 하루에도 여러 번 변화를 겪을 수가 있습니다.
통증이 갑자기 심해질 수도 있고 심각적 이상이 나타날 수 있으며 약물 부작용이나 기능 저하를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히 재활만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전문의가 직접 환자를 진찰하고 상태를 평가하여 치료 계획을 수정해야 합니다. 약물 치료를 조정할지 신경탄술이 필요할지 다른 질환이 동반되는 것이 아닌지 판단하는 것이 의학적 진단의 영역입니다. 바로 이 점 때문에 환자들이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돌봄은 물리치료사 시범 사업을 확대하면서 혹시 전문가 진료가 줄어드는 것이 아닌지, 의사가 직접 진료보다 돌봄 서비스가 우선되는 구조가 만들어지지 않는 것인지, 의료기관이 인력과 비용 문제 이유로 전문 진료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운영되는 것이 아닌지 걱정하고 있습니다. 환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위험한 것은 질환의 악화를 제때 발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특히 희귀난성 질환 환자들은 치료 시기를 놓치면 회복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자는 언제든지 전문가 진료를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환자가 원하는 것은 결코 특별한 요구가 아닙니다. 첫째, 전문의에게 직접 진료받을 권리입니다. 둘째, 질환의 특성에 맞는 맞춤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셋째, 전문의와 물리치료사가 각자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협력하는 의료 체계가 필요합니다. 돌봄은 꼭 필요합니다. 하지만 돌봄이 치료를 대시하는 게 아니라 치료에 보완하는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돌봄 물리치료 시범 사업을 계속 추진한다면 반드시 몇 가지 원칙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모든 치료는 전문의의 진단과 치료 계획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둘째는 환자의 상태 변화에 대해 전문가가 정기적으로 직접 평가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셋째는 CRPS를 비롯 희귀난성 질환과 고위험 환자들은 전문가 중심의 치료 체계를 유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넷째는 시범 사업의 성과는 단순한 비용 절감이 아니라 환자의 안전, 치료 효과, 기능, 회복, 삶의 질의 향상이 기본으로 평가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료 정책은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환자는 치료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치료는 전문가 책임이 있는 진료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어떤 제도도 환자의 치료를 받을 권리를 악화시켜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환자는 안전보다 더 중요한 정책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정부와 국회, 의료정책을 논의할 때 가장 먼저 환자의 목소리를 귀 기울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한진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치료센터, 지금 많은 물리치료사들이 센터 만들어서 직접 하는 경우가 있는 걸로 저희도 확인을 했고요. 그리고 병원 물리치료사들이 소개를 하는 경우를 저희가 직접 확인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동네에도 운동센터가 있는데 질환명을 다 나열해가면서 환자를 유인을 하는 경우를 직접 확인했는데 어떤 조치를 또 보건소라든지 취하지 않는 걸로 보고 환자 입장에서는 좀 당황스럽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정책적으로 좀 개선이 돼야 되지 않을까. 많은 운동센터들이 지금 현재 존재하고 있고, 만약 문제가 생기면 문 닫고 다른 쪽으로 간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제가 현장에서요. 이런 문제점을 좀 개선을 해주셨으면 제가 간곡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박수 부탁드리고요. 아마
촌철 살인의 심정으로 환자 입장에서 아주 그 말씀을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잠시 후에 토론 시간에 조금 더 짚고 넘어가는 그런 자리를 해보겠습니다. 예, 다음은 이제 정책 위반하시는 행정 그 측면에서 저희 두 분 초청이 돼서요. 먼저 보건복지부 장애인 건강과 과장님으로 계신 김성철 과장님이 발제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3주 전에 장애인 건강과장으로 발령받은 김성철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제 재활 의료에 대한 부분들이 사실 복지부 내에서도 부서가 좀 분절적으로 현재 담당을 하고 있고, 실제 이제 급성기에 비해서 재활의료 체계라는 것이 상대적으로 조금 미흡한 측면이 있는 것이 좀 현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양한 방문자뿐만 아니라 재활의료에 대한 사업도 기관도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좀 다양한 형태의 모형이 지금 도입되고 있는 그런 상태이고요. 그런 현실 속에서 이제 원내 재활이 아닌 방문 재활이라는 서비스를 어떻게 도입할 것인지를 논의하는 이 지금 상황이 굉장히 좀 어려운 과제를 저희들이 토론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아까 많은 발제자분들과 토론자분들이 말씀해 주신 것과 같이 방문 재활이라는 서비스는 지금 굉장히 다양한 대상과 서비스, 재원을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중증소아 재택의료 시범 사업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회복기를 환자를 대상으로 한 재활의료기관 4단계 수가 시범 사업이 이제 운영이 되고 있고요. 또한 이제 수가는 아니라 예산을 통해서 하고 있는 공공재활 프로그램도 현재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은 좀 특정한 좀 대상이나 혹은 이제 회복기의 관점에서 지금 이루어져 왔다면, 혹은 아니면 경증의 좀 지역사회 건강관리 차원에서의 방문 재활이 이루어져 왔다면은, 지금 정부가 앞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것은 이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좀 유지기 재활이 필요한 환자들한테 방문 재활을 새롭게 시작하는 것을 건강주치 시범 사업의 하나의 형태로 도입을 하고자 합니다. 이제 지금 아까 이제 임재원 교수님께서 발제해 주신 내용에도 장애인에 대한 장애인분들의 욕구 중에서 이 방문 재활에 대한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높은 상태에 있고요. 지금 장애인 건강주치는 크게 일반 건강관리와 주장애 관리, 통합관리로 구분되는데,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것은 6개 주장애 유형을 지니고 있는 장애인, 중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방문 재활 서비스를 현재 런칭하는 것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것들은 제가 오늘 토론을 들으면서 느낀 것은, 사실 오늘의 주제는 이제 원격 지도에 대한 어떤 법제화에 대한 어떤 논의들도 있지만, 이제 많은 분들이 얘기해 주신 걸 들어보면은 이 방문 재활이라는 서비스가 이 각 대상에게 어떻게 하면 효과적이게 제공될 수 있을 것인가, 그걸 어떻게 안전하게 할 수 있을 것인가 가장 큰 논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걸 하기 위한 수단으로 누구를 대상으로 방문 재활을 할 것인지, 방문 재활 서비스의 모형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건 누가 제공할 것인지, 그리고 그걸 제공할 때 이제 전문의와 의료기사의 관계를 어떻게 지도 감독할 것인지가 이제 크게 하위 요소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그것을 원격 지도로 할 거냐, 아니면 지금의 처방 개념을 도입할 거냐, 혹은 이제 다른 어떤 형태로 할 것이냐가 어떻게 수단으로서의 좀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차원에서 볼 때는 지금 이제 이 방문 재활 서비스가 이제 효과적으로 작동을 하려고 하냐면 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이제 이 대상자를 어떻게 선별하고 평가하고 치료 계획을 수립할 것이니까 이제 첫 번째 단계라고 생각하고요. 그것은 지금 재활의학과 전문의를 비롯한 전문의분들이 수행해야 하는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제 회복기 환자를 대상으로 했을 때도 이 방문 재활에 대한 필요성을 평가를 하고 계획 수립을 한 이후에 이제 방문 재활이 나가도록 하고 있는데요. 이제 앞으로 시행을 하고자 하는 장애인 건강 주치에서도 이 6개 중증 장애에 적합한 방문 재활 대상자를 선정하고 평가하고 이 재활치료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좀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재활 수립된 재활 계획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서비스를 의료기사에게 처방할 것인지, 그러니까 어떠한 지도 속에서 하게 할 것인지가 이제 두 번째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지금 이제 이 이양요법료에서 규정하고 있는 여러 가지의 이 작업치료와 물리치료 중에서 이 각 대상별로 어떤 그런 방문 재활이 필요할 것이냐, 그것도 이제 회복기 환자냐 유지기 환자에 따라 굉장히 다른 부분이 있고, 어떠한 치료를 할 때
지금 의사가 그런 구체적인 지도가 필요할 것인지, 원격으로 이제 그걸 모니터링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은 원격이란 모니터링을 하진 않더라도 의료기사가 그 치료에 대한 기록을 정확하게 작성하고 그것을 다시 그 전문의와 소통하는 과정을 통해서 관리를 할 것인지도 결국에는 서비스의 내용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첫 번째 이제 평가와 계획 수립, 그에 따라 필요한 그 재활 치료의 서비스를 규정하는 것, 그거에 따라서 어떻게 이제 그 부분을 지도하고 관리하고 모니터링 할 것이냐, 그게 이제 좀 순차적인 논의가 필요한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결국에는 이러한 그 서비스를 명확하게 규정을 했을 때 그거에 따라서 어떻게 이제 건강보험 수가로 보상할 것인지, 건강보험 수가가 보상이 안 됐을 때는 예산 지원을 통해서 할 것인지가 보상 체계가 뒤따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아까 이제 그 이용우 그 회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럼 이거를 지금은 행위별 수가 단위로 행위를 했는지 안 했는지 어떤 기록하는 형태로 가고 있는데, 이것의 그 치료에 대한 효과성을 어떻게 평가하고 관리를 할 것이냐. 지금 회복기 이제 그 기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성과 보상을 좀 도입하겠다는 것들을 이제 그 2달 전에 발표를 한 바 있었고요. 그럼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이루어지고 있는 방문 재활의 경우에도 단순히 이제 치료를 했냐 안 했느냐가 아니라 그 치료한 결과를 통해서 어떻게 그럼 환자의 상태가 좋아졌는지, 혹은 불필요한 어떤 입원이나 다른 외래를 좀 감소했는지도 좀 성과 평가를 어떻게 할 것인지도 좀 후속 과제로 논의가 돼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일단 여기까지 좀 말씀드리고, 아까 이제 그 의협에서 그 한진 이사님께서 말씀 주셨던 어떤 의료기사법 개정과 관련된 그 쟁점은 그 아마 이제 사무관님이 얘기를 해주실 것 같고, 혹시 이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저도 이후에 추가 보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예, 다음은 보건복지부 의료 인력 정책과 사무관님인 김민주 사무관님이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 의료기사법 담당하고 있는 김민주 사무관입니다. 저도 사실 업무 자체는 사실 얼마 되지 않아서 배경 지식이 많지 않습니다. 제가 파악한 바로는 그 한자연님 이제 발의하셨던 이제 법안들인가, 그리고 병합돼서 어쨌든 진행하고 있던 법안들, 그리고 사실은 이제 한진 이사님께서 아까 짚어주셨던 쟁점들을 이제 훑어보고 왔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참 첨예한 이해관계가 법안과 이제 검토 과정만 봐도 드러나서, 특히 그리고 오늘 이제 공청회 초대해 주셔서 와보니 발표부터 시작해서 모든 부분에서 사실 필요성이 많이 공감이 되고, 그리고 참 첨예한 이런 부분들을 좀 정교하게 심도 있게 들여다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오늘 발제할 정도로의 이제 발언을 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서 이제 다른 토론자분들께 발제는 맡기겠지만, 오늘 듣고 간 것들의 사실 무게와 어떤 진중함들이 이 자리에서 참 많이 체감이 되는 것 같아서 돌아가서 하나씩 저희가 고민해서 알맞은 방향을 도출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드리겠습니다. 제가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저희가 지금 시간을 먼저 말씀하시죠. 그 복지부에서 오셔서 제가 따로 업무복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런 사안들이 있습니다. 의료기사에는 물리치료사만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더 잘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이 의료기사를 묶어서 방문재활 때문에 의료기사법을 개정하는 거는, 그래서 그 지도를 처방으로 가는 것은 일단 그것 자체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됩니다. 왜냐면은 정책을 우리가 모든 법이 그렇긴 하지만 건강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불가역성, 근데 그 불가역성이 너무나도 치명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의료기사법을 통해서 방문재활을 법제화할 거면은 정교하게 접근하지 않을 거면은 그냥 이렇게 통틀어서 다 그냥 의료기사들이 몇 명이죠? 몇백만 명인데 그들의 표심 때문에 정치인들은 그냥 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가면 안 됩니다. 그 말씀을 하나 드리고요. 의료기사법에는 여러 의료기사들이 있다. 그분들을 다 처방에서 지도에서 처방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는 그 파장이 우리가 예측 가능하지 않다. 그리고 그 예측 가능하지 않는 파장은 불가역적이고 그게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이게 방문 재활을 누구에게 할 거냐 안 할 거냐 뭐 이런 것들도 중요한데요. 그러면은 이게 개원 처음에는 물리치료사협회에서 저한테 와서 방문 재활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뭐 개원하려고 그러는 건 아니다. 단독 개원하려고는 아니고 그냥 방문 재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법이 필요하지 않겠냐. 그래서 그건 맞는 것 같다. 왜냐면 이게 계속 시범 사업을 갈 수는 없으니까요. 근데 그러면은 제가 보니까 근데 그런 거로 생각하기엔 더 이상 그 순수한 의도로 저는 처음엔 받아들였는데 이 법을 이제는 법제화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그 의도는 물리치료사 협회가 저에게 얘기한 그런 의도와는 좀 상반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독 개원에 대한 고려가 있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 사실은 뭐 그거야 뭐 어떻게 물리치료사 협회나 이런 데서 얘기할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좋아요. 그렇게 한다면은 단독 개원을 할 거라면은 그러면은 복지부가 고려해야 될 거는 딱 저거입니다. 안전입니다. 누가 책임질 거냐. 책임을 의사들이 지금 지겠다고 하고 있거든요. 문제가 생기면 그거에 대한 문제점들을 파악하고 의료적으로 어떻게 해결해야 되고 그거에 대한 결론을 어떻게 내갖고서는 하겠다고 하는 건데, 그러면은 만약에 이게 그냥 처방으로 갈 거라면은 그게 복지부의 스탠스면요, 이 안전과 책임에 대한 것을 분명히 해서 저에게 갖고 와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말씀드려요. 의료기사법은 그냥 물리치료사 몇만 있는 군이 아니에요. 그에 대한 파장 효과 정교하게 가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만약에 그게 의도라면은 그러면은 환자들의 안전과 의사들의 문제가 아니에요. 물리치료사들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재활의학과의 의사들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환자를 보고 그 건강을 어떻게 우리가 정교하게 끌고 갈 거냐에 대한 시각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시각에서 안전과 책임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고민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전 이상입니다. 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사실 결국 환자를 위해서 결정하시는 게 아마 여러 가지 첨예할 때는 조금 더 도움되지 않을까 그런 좋은 의견을 주신 것 같습니다. 예. 예, 네, 말씀해 주시죠. 네, 사실 저희가 국장님, 과장님 다 좀 네, 여러 가지로 잘 바뀌신 지가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지만 아까 사실 공청회 시작할 때도 이사장님께서 환자 안전을 오늘 어쨌든 주요하게 가져가자고 하신 바에 저희 사실 굉장히 동감하고 같은 입장인 것 같아서 말씀하신 부분 잘 신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네. 예, 아마 제가 볼 때는 제가 좌장을 잠깐 맡긴 했지만 결국은 저희도 환자의 가족이 될 수 있거든요. 사실은요. 저희도 그런 존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건 아까 우리 이용 회장님 말씀하셨지만 다 바라지 않습니다. 결국은 제일 중요한 게 비용 아닙니다. 대학병원에서도 비용 좀 더 준다고 저희 장애인 주치하라고 안 그럽니다. 제도 지금 말씀하셨는데요. 마찬가지로 결국은 그게 다 필요한 이유가 환자의 안전이거든요. 거기에 좀 포커스 맞추시면 오늘 조금 더 공청회가 끝난 다음에 정리할 때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예, 많이 시간이 남지 않았지만 한재현님 아주 좋은 그런 코멘트 해주셨고요. 플로어 질문 분명히 있을 것 같아서 마음 편하게 질문해 주시면 여기 계신 오늘 토론자하고 발제하신 두 분이 답을 같이 하면 토론해 보겠습니다. 예, 토론 시간을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먼저 복지부 말씀해 주시죠. 담당하시는 분한테 좀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탁상 행정이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돌봄에서 물리치료사들에 대한 여러 가지 지금 정책에 대해서는 환자 입장에서 진짜 많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 전부터 우려된 거는 운동센터 쪽에 대해서 많은 우려를 하고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운동센터가 말로는 운동센터예요. 근데 보면 물리치료사들이 개원하는 것처럼 볼 수밖에 없는 상태고 거기에 대한 광고부터 시작해갖고 유튜브 채널부터 시작해갖고 많은 곳에서 환자를 유인합니다. 그리고 비용도 상당한 금액을 내야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어떤 저희 환자분 가족의 한 분은 집에서 실제로 그거 하신 분이 계세요. 근데 나중에 사고 날까봐 더 이상 못하겠다. 사고 나면 누가 책임질 거냐라는 얘기를 하셔서 관두신 분이 계시거든요. 근데 저희 동네도 마찬가지로 운동센터가
글로벌화가 돼 있어요. 체인점 형식으로 뭐 여기저기 이름으로 해갖고 운동센터를 만드는데 마치 그게 병원인 것처럼 오해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현실이거든요. 근데 만약 거기서 문제가 생긴다면, 이거 돌봄도 마찬가지예요. 물리치료사들이 가서 문제가 생긴다면 누가 그 문제에 대해서 해결을 하고 안전에 대해서 누가 확보를 해야 될 건지에 대해서는 진짜 고민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왜냐하면 환자 입장에서는 나으려고 하는 거지 악화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서요. 특히 아까 말씀드린 운동센터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를 한번 하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주 크리틱한 질문을 하신 것 같습니다. 말씀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서 아마 저희 검토가 아마 복지부에서 충분히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예, 저희 오늘 원격 지도 기반이라고 발제에서도 원격에 대해 잘 말씀해 주셨는데요. 현재 시스템에서 충분히 잘할 수 있는 그런 배경과 그런 시스템 가지고 있는 그런 현 법도 충분히 가능한데 그런 이 법 사항에서 좀 더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문 제한이 오늘 목적이니까요. 예, 혹시 뭐 우리 플로어에 있는 선생님들 오늘 다 들으셨는데 말씀해 의견 주시죠. 한번 드리겠습니다. 저는 대한제약학과 이사하면서 대한제약학과 의사회 이제 대의협력위원장 맡고 있고 저는 회복기 재활의료기관을 서울 광진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오늘 회복기 재활의료기관에서는 저밖에 안 온 것 같아서 그냥 말씀을 좀 드리는데 제가 이제 많이는 안 해봤지만 실제로 해본 경험에 대해서 조금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뭐 통합돌봄 지원법이 이제 올해부터 시작됐고 그 취지는 이제 에이징 인 플레이스가 이제 사회적인 패러다임인데 현재 지금 방문 재활을 할 수 있는 툴은 사실은 권역재활병원 공공재활 사업하고 회복기 재활 의료기관 방문 재활 사업, 그 다음에 지자체에서 대민 사업하는 거 있습니다. 그거는 사실은 의사 역할은 별로 없고 아까 신영일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이제 저희 지역 구청을 찾아가서 한번 협의를 했는데 의사가 설 자리는 사실은 없다는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협의체 의사의 뭐 어떤 역할을 크게 기대하지 않고 있고 또 아직 체계가 좀 덜 잡혀 있고 예산도 없다는 그런 여러 가지 또 어려움을 들었고요. 이제 회복기 의료기관에서의 재활, 방문 재활은 이제 태어나기 전에 안전계획 세우고 가정 방문한 다음에 주의에 90일 하는 게 이제 일단 세팅이고 제가 한 환자 때 이제 생각이 나서 사실 그 환자 때문에 방문 재활을 좀 활성화시키려고 어제도 저희 치료실장하고 뭐 또 오랜 회의를 했고 좀 더 열심히 해보려고 하지만 사실은 병원 입장에서 보면 이거는 사실 경영적으로는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별로 이렇게 추천되는 아이템은 아닌데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어쨌든 의사의 의무이기도 하고 그런 면에서 좀 저도 이제 보호자로 저희 어머니가 뇌졸중으로 10년 와상 있다가 이제 작년에 돌아가셔가지고 그런 때 경험이 있어서 작년에 이제 그 책을 하나 이제 쓰려고 집필하다가 경험을 쌓게 된 겁니다. 그래서 병원 밖에서 회복을 완성하다 썼는데 책의 완성도는 좋지 않아서 추천을 못 드리겠지만 그러면서 공부를 좀 많이 했습니다. 소감은 해보니까 가정의 사회 적응 훈련 부분에 대한 허용이 저희 회복기 그 방문 재활에는 없습니다. 보통은 집안에서 이렇게 있고 행위정의 같은 것들이 대부분 밖으로 나가는 없는데 실제로 회복기에서 태어난 애들이 중증은 대부분 요양병원으로 가는 쪽이 패턴이 많고 어느 정도 보행이 가능한 분들이 집에 있겠죠. 왜냐하면 그래야 보호자가 야간이나 휴일에 커버가 되니까. 근데 그런 부분들은 사실은 좀 집 밖으로 나가서 계단도 나오고 은행도 가고 뭐 편의점도 가고 그래야 집에 혼자 놓고 보호자가 이제 자기 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완성도가 돼야 되는데 그 밖으로 나가는 게 허용이 되는지가 불명확하다는 점을 좀 있었고요. 그다음에 그 이 주위에 이해 시간에 대한 프로그램이 없었습니다. 데이케어나 여러 가지 뭐 직업훈련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지자체의 케어 매니저라는 역할이 부재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조금 많이 아쉬웠습니다. 지자체 아직도 세팅이 안 돼 있고 또 하나는 의사의 진료나 역할에 대한 그 뭐 꼭 수가를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제가 나가려고 했더니 저희 직원이 말렸습니다. 원장님 나갈 일이 없는데요. 그 아무 뭐 행위가 없는데요. 꼭 그거 안 받아 전 나갔으면 사실은 왜냐하면 그 환자가 굉장히 속을 많이 쓰겠던 환자였는데 뭐 병원에 있을 때 격려하면서 뭐 미래에 환자분이 집에 가서 날 라면을 한번 끓여줘라. 그럼 내가 진짜 얼마나 좋겠냐 했는데 실제로 제가 마지막 끝나는 날 가서 라면을 얻어먹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사실 제 유튜브에 올려놨는데 그게 저 또 뭐 재활학과 의사로서 보람된 부분이 있었고 그런 걸 느꼈긴 한데 실제로 의사가 가서 할 역할이 없었고
뭐 외래 통원으로 오시게 하면 볼 수가 있는데 실제로 약은 대부분 종합병원에서 받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대학병원에 입원했다가 저희 왔다가 뭐 약은 계속 종합. 그러니까 사실 볼 어떤 그냥 제가 자원으로 해서 나간 경우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방문 진료를 한 번이라도 어떤 행위를 좀 하도록 뭐 꼭 숙가 말씀드린 건 아닌데 하던가 아니면 지금 학회에서 말씀한 것처럼 원격 지도에 의한 어떤 그 보완적인 세팅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치료사도 굉장히 부담스러워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여러 가지 병 발정이 있거든요. 뭐 암도 몇 번 있는 분도 있고 뭐 심내 질환, 뭐 관절염 하다가 약간 뭐 싱콥처럼 약간 기절한 이런 여러 가지 위험성에 대해서 치료사들도 굉장히 부담스러운 게 있어서 그런 원격 지도 세팅이 돼 있다면 훨씬 환자 입장에서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어쨌든 이런 환자는 단연한 병으로 어떤 뭐 저희가 치료를 나가는 게 아니라 결국 이 전인적으로 이분을 어떤 케어해야 하기 때문에 의사의 어떤 진료진 개입이 되는 게 환자의 안전에서도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뭐 하면서 어려운 점은 사실은 방문 진료나 방문 재활 자체도 우리나라에서 아직 경험이 좀 부족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뭐 가다가 치료사들이 교통사고 나는 문제들이 타 병원에서 많이 있어서 이슈가 있었고 또 치료 중에 문제가 있죠. 어떤 뭐 거친 행동이 보호자 측이나 또는 환자에서 약간 뭐 좀 성적인 행동 이런 거에 대한 우려들이 실제적으로 치료사 대비해서 많이 있고 병원에서도 우려가 되고 있어서 저희는 이제 보완책으로 웹캠을 갖다가 이제 촬영을 하게 만듭니다. 동의 받고 안 그러면 서로의 안전에 대해서 담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원격 지도나 이런 게 되면 훨씬 더 조금 더 보완적으로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뭐 다음은 이제 회복기 3개월 이제 방문제 90일 하고 나서도 그 뒤로는 어떻게 할 거에 대한 공백이 좀 있다. 그것이 이제 앞으로 이 에이징 플랜스 시대에서 장기적인 재활 요구도를 어떻게 담아낼 거냐 할 때 결국은 의사의 역할도 같이 가는 것이 환자의 안전과 좀 더 보다 좋은 장애인 또는 건강유치 제도의 활성화가 반드시 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마 실제 실제 해본 거 아마 입장에서 말씀해 주신 것 같아서 특히 안전에 대한 그런 거는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혹시 저희 다른 원장님하고 말씀해 주시죠. 본인 간단하게 소개해 주시고 마이크 앞에 쓰시면 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아주재활학과 의원의 이중빈 원장입니다. 2020년에 장애인 건강주치 연구원이었었고요. 2022년에 학회 활동할 때 원격 지도를 처음 제안했던 의사 중에 한 명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지정기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한 그 의협의 불법 의료 대응 TF에서 지금 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관련 건들을 좀 말씀을 드리면 우선은 그 오늘 말씀하신 방문 재활이 주로 중증 소아 재택의료 시범 사업 또 재활의료기관 수가 4단계 시범사업 그리고 장애인 건강주치 시범사업 위주로 말씀을 주셨는데 실제 방문재활 할 수 있는 게 더 있습니다. 1차 의료 방문진료 시범사업과 장기요양 재택의료 시범사업에서 방문재활이 가능합니다. 다만 그때는 의사가 함께 가서 동반 가산의 형태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이제 보건복지부가 하고 계신 사업 중에서 방문 재활이 가능한 주요 사업은 중증 소아 재택의료 시범 사업 전국에 총 7개소가 참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재활의료기관 수가 4단계 시범 사업 전국 71개소입니다. 세 번째 장애인 건강 주치 시범 사업 전국에 594개소 의과가 있고요. 이 중에 재활의학과가 96개소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2026년 8월 기준입니다. 그리고 1차 의료 방문진료 시범 사업은 의과 기준 2,148개소가 참여를 하고 있지만 재활의학과는 74개소입니다. 그리고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 사업은 전국 463개소 의과가 참여하고 한의과 포함입니다. 이것은 참여하고 있지만 재활의학과는 31개소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지도에 대한 문제에서 보자면 저희가 전통적인 관점에서의 지도는 3동입니다. 동처, 동소, 동일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같은 기관 소속이어야 하고요. 의료기관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같은 날짜여야 합니다. 의사가 휴가를 가면 그때는 지도가 성립이 안 하는 그런 동처, 동소, 동일의 개념인데 앞서 말씀드렸던 사업을 다시 설명을 드리면
중증 소아 재택의료 시범 사업은 직접 지도 또는 간접 지도 모두 허용이 되고 있고요. 재활의료기관 수가 4단계 시범 사업은 간접 지도 형태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민성기 원장님께서 회복기 재활 시범 사업 하실 때 굳이 나갈 필요가 없었다 하시는 게 간접 지도가 허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장애인 건강 주치 시범 사업은요, 현재 도입 예정에 있고요. 수가 체계는 회복기 재활 의료기관과 동일하게 계획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1차 의료 방문 진료 시범 사업과 장기 요양 재택의료 시범 사업은 직접 지도 형태입니다. 여기서는 동반 가산의 형태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단 방문 간호는 간접 지도가 가능합니다. 추가 간호라는 다른 별도의 항목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도에 대해서 또 하나 말씀을 좀 드리면 처방 얘기가 지금 저희가 이렇게 구어체로 좀 사용되는 부분이 있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상생활 용어에서 저희가 쓰는 단어를 법적으로 그대로 쓰게 되면 굉장히 난처한 상황이 벌써 발생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게 벌금인데요. 벌금. 저희가 흔히 구어체로는 다 벌금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벌금은 형사처벌이고요. 과태료는 행정질서법에 의한 거고 범칙금은 교통법규 위반이고요. 부당이득 환수는 과징금입니다. 이걸 모두 다 구어체로는 벌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처방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의사들도 흔히 처방 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Order Communication System OCS는요 처방이 아니라 지시를 내는 거고요. 또 최근에 이런 해프닝이 있었는데 처방이 국제 표준이다라는 주장이 있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각 법마다 의료 체계가 다르고 딱 법률이 다른데 이거를 번역하는 과정에서 모두 구어체인 처방으로 번역하기 때문에 그런데요. 각 국가별 법령, 그 지도 관련 법령을 찾아보시면 공식 영문 용어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도는 인스트럭션으로 되어 있고요. 처방은 프리스크립션. 법도 다릅니다. 의뢰는 리퀘스트로 되어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에는 지시라고 적고 인스트럭션으로 되어 있고요. 대만은 의촉, 오더, 의뢰, 리퍼럴로 되어 있고 그리고 독일과 미국도 각각 다르게 되어 있고 프리스크립션으로 물리치료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법에서도 보면은 저희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처방은 약사법에서만 규정이 되어 있는 용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22년에 처음 잠깐만 줄여서 해주시면 네. 예. 네, 예.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한테 반영해 주시면 저희가 적극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예. 네. 그리고 2022년에 처음 저희가 원격 지도를 제안을 드렸을 때 사실 굉장히 큰 주요 항목 중에 하나가 그때 당시도 이제 환자나 치료진 간의 성추행이나 이제 이런 문제들 때문에 서로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필요했다. 이제 이런 것들이 좀 사실은 그때 굉장히 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 게 있었고 저희가 재택의료센터를 하면서 실제 진료를 나가보면 지도가 없는 거는 사실은 말이 안 됩니다. 저희가 어제 본 최근에 129 통해서 다시 이송을 했던 환자도 루게릭 환자인데 방문 재활이 이제 사설 센터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이 환자는 벤틸레이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재활도 결국은 방문 진료의 한 분야이고요. 그래서 그 방문 진료의 현장에는 다양한 질환 그리고 다양한 중증도를 가진 그리고 저희가 올 통합 돌봄을 시작하면서 했지만 벌써 임종을 맞으신 분, 119 이송을 하신 분, 129를 통해 전하신 분 수탁이 많기 때문에 지도를 제외하고 한다는 것 자체는 좀 굉장히 넌센스다. 알겠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히 들었고요. 시간 관계로 여기서 저희가 토론 자체는 마치고 아마 오늘 많은 의견들이 아마 반영이 잘 될 것 같아서 좋은 그런 공청회가 된 것 같습니다. 예, 저희 마이크 사회자 쪽으로 넘기겠습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좋은 토론 잘 된 것 같습니다. 저희 마지막 말씀으로 저희 차기 회장님이신 우리 김기찬 교수님 말씀 잠깐 듣고 그다음 의원님 말씀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찬 교수님 잠깐 코멘트 부탁드리겠습니다. 요즘처럼 의료의 패러다임이 이렇게 바뀌고 있는 중요한 시기에
이렇게 뜻깊은 공청회를 준비해 주신 우리 한자 의원님하고 대한의사협회 그리고 대한재활학회 관계자분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그 오전 내내 열띤 토론과 깊이 있는 재언을 아끼지 않으신 자장님과 발제자 그리고 토론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현장의 그 생생한 목소리부터 해서 제도적 그리고 정책적 개선 방안까지 오늘 나온 귀한 의견 하나하나가 향후에 그 병원에서 시작된 재활이 방문 재활을 통해서 가정과 지역사회까지 연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치료 체계를 구축하는 데 아마 소중한 밑거름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덧붙여서 오늘 나눈 논의들이 단순히 이 자리에서 그치지 않도록 대한재활의학회는 아마 지속적으로 국회 그리고 정부 당국 그리고 관련 단체들과 계속 소통하면서 방문 재활이 실질적인 제도화와 정착을 위해 차근차근 발을 맞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귀한 시간을 내어서 자리를 빛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